구독자님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고 계신가요? 혹은 어처구니 없는 일을 당해서 잔뜩 기분이 상해 있으신가요? 저 역시 이런 날이건 저런 날이건 여기에 와서 힐링하고 가는 애청자 중 한 사람입니다. 이번 제 사연을 들으시면서 한 번쯤 웃고 가시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이렇게 여러분 앞에 섰어요. 그럼 지루하지 않도록 바로 이야기 열차 출발해 볼게요. 밤 10시가 다 된 늦은 밤. 오늘도 어김없이 우리 집 삼총사 남자들은 집을 나섰습니다. 자, 어디 오늘도 우리 동네를 지키러 떠나볼까? 지나가는 제3자가 보면 채, 자기들이 뭐라고 된다고 저런데? 하고 비웃으실 수 있겠지만 세 분은 저에게 슈퍼맨보다 더 영웅과 같은 사람들인걸요. 소설 삼국지에서 복숭아나무 아래에서 세상을 구하겠다고 결의한 유비, 관우, 장비처럼 보였다면 어쩌면 제가 너무 억지를 부리는 것인지도 몰라요. 그렇지만 전 삼총사를 진심으로 좋아하고 응원하고 있습니다. 아, 맞다. 도대체 이 세 사람이 누구냐고요? 첫 번째 의인은 바로 제 아버지십니다. 우리 아버지는 젊은 시절 태권도 유단자로 동네에서 이름을 좀 날리셨다네요. 특히 자기 힘만 믿고 자랑하고 약자를 괴롭히는 남자를 혐오해서 상대가 몇 명이든지 아버지는 그들을 제지하고자 들이대셨다고 들었어요. 아버지의 3대1 무용담이라던가 엄마의 한숨 섞인 사고이라는 밤이 새도 모자랄 지경이죠. 지금 60대의 연세지만 골목길에서 교복 입고 담배 피는 중고생 무리를 아직도 지나치지 못하시니 말 다했죠.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려는지 후미진 골목도 아니고 이제는 벌건 대로변에서 사내고 계집이고 학생들이 담배를 뻑뻑 피고 앉아있더라. 내가 가서 이 녀석들아, 지금 피는 담배 연기가 너희들에게 얼마나 해로운 줄 아느냐? 하고 훈계했지. 예전들 같으면 쟤 혼자 뭐라고 중얼거리든 내 앞에서 담배는 끄고 다른 데로 갔었는데 요즘 것들은 그냥 나를 째려보면서 이러더구나. 어르신, 험한 꼴 당하기 싫으면 가던 길이나 가세요. 네? 저 할아버지 도망났나 봐. 세상 무서운 줄 모르시네? 여보, 요즘 애들이 얼마나 흉악한데요. 그러다 애들이 덤비기라도 하면 어쩌시려고. 그래서 걔들 피해서 오셨소? 피하기는 날 무얼로 보고서. 놈들한테 등산 스틱을 들이대면서 내가 담배 계속 피울래, 이 할아버지 꼬챙이에 얼굴 찔려볼래 하니까 씨땡 어쩌고 욕지거리 하면서 다른 곳으로 가더구나. 요즘 그게 문제야. 막 나가는 어린애들한테 어른으로서 목소리 높이는 사람이 하나 없지. 그러니까 나라도 해야 해, 나라도. 아버지가 나이도 지긋하시고 몸도 예전 같지 않잖아요. 요즘 애들은 예전과 달라서 수틀리면 아무리 어른이고 해도 그냥 들이받는다고요. 제발 의협심 좀 접으시고 그런 일은 그냥 지나치세요. 그러다 잘못 드실까 봐 정말 걱정이네요. 70이건 80이건 내 이 마음을 꺾으려면 저승사자라도 와야 할 거야. 하는 수 없다. 이렇게 생겨먹은 걸 어떻게 하냐? 다칠 때 다치더라도 내 뜻대로 하다 죽어야지. 안 그럼 나 화병 나서 더 일찍 세상 뜰 거야. 이렇게 대꾸하시고는 여전히 온 동네 학생들 금연금주를 위해 계도하고 다니십니다. 자식으로서 이런 아버지가 걱정되지만 지금 세상에 이런 어르신이 어디에 있나요? 남이야 어떻든 나한테 피해만 오지 말아야 하고 가는 게 상책인 요즘 시류인걸요. 우리 아버지는 한결같이 사명감을 가지고 주변 학생들을 훈육할 뿐 아니라 어려운 처지의 학생들에게 도시락을 보내주고 학비를 돕는 등 선행을 지속하고 계세요. 저도 결혼 전까지는 아빠가 후원하는 보육원에 함께 가서 봉사활동을 하곤 했습니다. 이런가 하면 삼총사 중 두 번째는 바로 제 남편입니다. 우리 남편도 아버지 못지않은 의협심으로 똘똘 뭉친 사나이 중의 사나이입니다. 제가 우리 남편을 그의 정의심 때문에 만나게 되었는걸요. 27살 시절 출근길 지하철 영등포역 부근을 지나던 때였어요. 제 엉덩이 쪽에서 갑자기 아주 불쾌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오전 8시 부근이면 한참 러시아워로 지하철에 사람들이 콩나물 시루처럼 빽빽하게 모여 뒤엉켜 있는 광경을 연출하죠.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하지만 이렇게 불쾌하고 이상한 촉감은 예산일이 아니었어요. 바로 치안이 저를 뒤에서 노리고 있던 것입니다. 여러분은 막상 이런 상황에 닥치면 소리 지르고 도와달라고 하실 수 있을 것 같으신가요?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온 여자이지만 그저 어떻게든 몸을 거기서 빼내고 그 치안에게서 떨어지고 싶은 마음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사람이 꽉 차 있는 지하철에서 전 옴싹달싹 할 수가 없었어요. 이미 제 둔부에 스친 것은 치안 손만이 아니었습니다. 다른 남자의 부위가 닿았음을 느끼자 온몸에 소름이 돋고 다리마저 후들거리더군요. 당장 지하철에서 뛰어내리고 싶은 심정이었던 그때 젊은 남성의 굵고 드센 목소리가 들렸어요.
아저씨, 나이도 지긋한 양반이 창피하지도 않으세요? 지금 여자분한테 뭐 하시는 겁니까? 그리고 그 남자는 바로 제 뒤에 밀착하고 있던 치안의 손목을 잡아 비틀었습니다. 아, 이건 놔! 요새 젊은 것들은 그냥 노인한테 막 대드는군. 내가 뭘 어쨌다고 이러냐, 이 새끼야! 넌 네 부모한테도 그러냐? 그때 저는 아차 싶어서 정신을 가다듬고 그 치안 노인네에게 소리쳤어요. 당신이 아까부터 내 엉덩이 만졌잖아요. 내가 그 증인이고 피해자니까 엉뚱한 소리 말고 당장 내려요. 경찰서에 가자고요! 우리 부모님은 당신처럼 똥구멍으로 나이만 먹은 분들이 아니라서 말이죠. 오히려 당신 같은 사람 있으면 가만두지 말라고 가르치셨죠. 우리의 이야기를 들은 주변 승객들이 웅성대면서 그 치안에게 비난을 같이 퍼부었어요. 다음 역에 정차할 때 그 남자는 치안을 끌고 내렸고 빠져나가려고 버둥대는 그 노인네를 의경에게 자초지종을 설명하고 인계했습니다. 저는 의경들에게 제 연락처를 주면서 동조했어요. 그리고 절 구해준 그 남자에게 허리 굽혀 감사 인사를 드리고는 그 지하철역에서 나왔습니다. 그날의 기억은 정말 아찔했지만 뜻밖에도 미래 제 배필을 만나게 된 계기가 되었던 것이죠. 도와주었던 남자는 제 핸드폰 번호를 어떻게 알았는지 저에게 연락했지 뭐예요. 어제 일로 너무 놀라서 어디 몸 상하신 데는 없는지 궁금해서 연락드렸습니다. 그냥 남자로서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안양역에서 타실 때부터 뒷모습이 예쁘셔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노인네가 이상한 짓 하는 것을 저도 모르게 보고 말았는데 그만 참지 못하고 제가 난리까지 피워버렸네요. 많이 놀라셨습니까? 제가 좀 불의를 보면 못 참는 성미라. 하지만 그렇게 드센 놈 아니고요. 내 여자한테는 한없이 부드럽고 자상한 사람입니다, 저. 그 남자의 솔직한 고백이 귀엽고 또 우리 아빠랑 닮은 것도 같아서 마음에 들었습니다. 우리는 10개월의 만남 끝에 저랑 같이 한 입을 덮고 사는 사이가 되어버렸죠. 남편도 어려서부터 합기도를 배우고 못된 사내를 응징할 때만 무력을 써왔다고 해요. 세상에 떠도는 말로 남 도와줘봤자 손해다 하면서 제가 자제시키곤 있지만 타고난 의협심은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 집에 인사 와서 아버지랑 술을 몇 번 마시더니 두 사람은 어느덧 절친한 사이로 거듭나고 말았어요. 저 없이 두 분끼리 술 마시고 대화하는 장면은 흔한 일상이 되었죠. 단순한 장인과 사위관계가 아니라 뜻이 맞는 남자 둘이 인연을 맺게 되어 신이 나 보였습니다. 그런가 하면 여기에 한 분이 더 와서 드디어 대한민국 의인 삼총사가 결성되는 사건이 일어나고 말았죠. 그 사건은 다름 아닌 양가 상견례 날 벌어졌습니다. 모이기로 한 약속 시간 오후 1시가 넘었지만 어찌된 일인지 남편을 포함한 시댁 가족이 한 번도 오지를 않았어요. 걱정된 마음에 전 식당 문 앞으로 나가 초조하게 기다리기를 20여 분이 지나고 식당 문이 드르륵 열리며 한 부부가 들어오셨습니다. 이미 2차례 예비시댁에 가본 적이 있는 터라 그분들이 시부모님임을 알아볼 수 있었죠. 아버님, 어머님 오셨어요? 그런데 그이는 어디에 있나요? 무슨 급한 일이 있는지 핸드폰 연락도 안 받네요. 그래, 그럴 일이 있었다. 사정은 자체 얘기하기로 하고 어서 사돈 어르신들께 사죄의 말씀을 먼저 드려야겠구나. 시부는 멋쩍은 웃음을 저에게 남기시고 급한 듯이 예약 잡은 방으로 들어가셔서 우리 부모님께 공손하게 머리부터 숙이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제가 형준이 아비 되는 사람입니다. 중요한 약속 앞두고 피치 못할 사정으로 이렇게 늦어서 정말 죄송합니다. 그 옆에는 예비 시모가 고개를 한번 살짝 까딱하고 겸연쩍은 듯 서 계셨지요. 왠지 어머님 심기가 처음부터 불편해 보였어요. 아니요. 죄송하다뇨. 별 말씀을 다 하십니다. 사람이 급한 일이 생기면 다 그럴 수도 있죠. 그런데 남서방은 아직 안 왔습니까? 그 덜 떨어진 녀석은 지금 경찰서에... 뭐라고요? 남편이 경찰서에 있다니? 저는 물론이고 우리 가족 모두 깜짝 놀라고 말았어요. 형준 씨가 그럴 사람이 아닌데 무슨 안 좋은 일이라도 생긴 건가요? 정확히 말하면 우리 형준이는 떳떳한 사람으로 경찰서까지 간 것입니다. 아니, 도리어 세상이 빛과 소금처럼 남을 돕는 진정한 사내지요. 허허허. 그러자 예비 시모는 시부를 가자미 눈으로 한번 흘겨보고선 중얼거리셨습니다. 빛과 소금은 개뿔. 제 아비처럼 오지랖 넓게끔. 어떤 남자한테 맞고 있는 여자를 구해준답시고 휘말려서 지금 다 같이 경찰서에서 조사받는 중이랍니다. 형준이 동생이 같이 있으니까 별일 없이 금방 나올 거예요. 역시 내 사위는 다르구나. 여자를 때리는 남자를 보고도 그냥 지나치면 고추를 확 떼어버려야지. 그런 중대차한 일을 하느라 늦는 거라면 몇 시간이 지나도 아니
아예 오늘 안 와도 우리는 개의치 않으니 사돈어른 어서 인사를 거두시고 자리에 앉으세요. 아니, 혹시? 가까이 자리에 온 예비시부를 보던 친정아빠는 어찌나 놀라셨는지 동공이 확장되어 잠시 말을 잇지 못하고 한참 보셨습니다. 그리고 그런 친정아빠를 예비시부 역시 계속 보시더니 역시나 같이 놀라셨어요. 그리고 두 분은 동시에 서로의 이름을 외치셨습니다. 혹시 1962년생에 충청남도 서산에서 자랐습니까? 진짜 내 친구 형배 맞아? 그래, 맞아. 너는 저기 정가였어. 아, 이름 기억이 가물하네. 아버지는 반가움에 예비시부를 그만 덥석 안아버리셨지 뭡니까. 이놈아, 고향 불알 친구 이름도 까먹을 정도로 늙었다냐? 나 정중식이다. 두 분은 서로 얼싸안고 어찌나 좋아하시던지요. 한참 동안 이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도 잊으신 채 서로를 만난 반가움을 나누셨습니다. 그리고 궁금해하는 사람들을 위해 양가 아버님의 관계를 두 분이 설명해 주셨죠. 원래 내가 서산에서 나고 자랄 때 함께 지낸 둘도 없는 고향 친구야. 정말 우리 친했었는데 말이지. 그렇지. 내가 그동안 너를 얼마나 수소문하고 찾았는지 아냐, 이놈아? 거의 40년이 넘게 흘렀다. 40년 만에 우리가 이렇게 자식들 부모로 만나게 될 줄 어떻게 알았겠느냐? 친정아빠는 식탁에 놓인 약주 한 잔을 들이켜시고는 지난날을 회고하고 미안해하셨습니다. 미안하다. 그때 우리 아버지 사업이 망해서 사채업자랑 빚쟁이들이 쫓아올까봐 가족 모두 야반도주해버렸지. 이후에도 누가 찾아올까 봐서 신분이고 뭐고 꽁꽁 숨기고 한동안 살아왔었다. 나 역시 형배 너를 죽기 전에는 볼까 늘 그리워만 했는데 세상에 이렇게 기쁜 날이 또 있구나. 이렇게 두 분은 사돈지간으로 다시 만나서 오래오래 회포를 푸셨습니다. 의협심과 사내의 호연지기를 강조하는 분들답게 세 분은 자주 만나고 의기투합하기에 이르렀지요. 세 사람은 몰려다니면서 동네를 위한 좋은 일도 많이 하셨습니다. 또 술을 좋아하시는 분들이라 새벽녘까지 술 마시며 인의가 상실된 작금의 사태를 비판하고 아쉬워하는 이야기를 주로 나누었습니다. 늦은 시각까지 안주를 해다 바치고 잠도 부족했지만 저나 엄마도 그런 분들의 술자리를 귀찮다고 싫어하지만은 않았죠. 주변의 남자친구들은 술만 마시면 여자 얘기, 연예인 얘기, 그도 아니면 로또나 당첨돼서 흥청망청 살고 싶다는 그런 시답지 않은 이야기들 뿐이었어요. 하지만 양가 아버님들과 남편은 세상을 구하고 싶은 일들을 논하느라 바쁘셨죠. 결혼식을 올리기 전 구정인가에는 남편과 시아버님이 친정집에 오셔서 명절답게 고스톱을 치고 계셨습니다. 에헤이, 이번에도 나는 비박인가? 자네 못 본 사이에 고스톱 타짜가 다 되었구만. 그런데 어쩌다가 자네 발을 다쳤는가? 깁스 같은 것을 하고 있구만. 그저께 밤에 우리 동네 안전지킴이 활동하는데 새벽 1시경 수상한 자가 보여서 쫓다가 그만 발을 접질렀다네. 저런, 심하게 다치진 않았고? 우리 나이에는 뼈도 잘 안 붙는데 걱정이구만. 그나저나 안전지킴이라니 그건 또 뭔가? 예, 장인어른. 각 동네에서 늦은 밤 여성이나 미성년자 등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안전하게 귀가하도록 도와주거나 경찰처럼 순찰하며 동네를 지키는 활동입니다. 제가 먼저 아버지께 이러한 주민 참여형 치안 강화 활동이 있다고 소개해드리니 당장 하자고 하셔서 우리 부대가 몇 년째 하고 있죠. 코로나 기간에는 잠깐 중지되었다가 다시 시작했어요. 역시 내 사위, 그리고 내 친구답구만. 그런 좋은 제도가 있다니 어떻게 나도 우리 동네에서 할 수 있을까? 아서요, 아버지. 그이랑 아버님은 그래도 두 분이 같이 하시니까 시어머님도 마지못해 보내주시는 거고 아버지 연세에 혼자 다니시는 건 위험해요. 제 만류가 무슨 소용이란 말입니까? 끝내 우리 아버지도 그 동네 안심지킴이 활동을 시작하셨지 뭐예요. 밤마다 순찰 나가는 우리 집 남자들 때문에 걱정으로 잠을 이루지 못하는 날이 많았지만 그래도 그분들은 동네의 자랑이었고 자식들에게 좋은 본보기였습니다. 아직도 세상은 살만하고 사회 정의를 지키고자 노력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증거이죠. 유독 남편과 아버님은 우리 친정집에 자주 찾아오셨지만 거기엔 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우리 집 여자들은 노파심의 잔소리 정도로 그쳤죠. 그래도 남자들이 하는 일을 격려하고 도와주는 편이지만 시무는 그렇지 못했거든요. 시어머님과 남편의 남동생은 이런 일들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오죽하면 우리 상견례 자리에서도 자기 남편과 맏아들 비난을 대놓고 하셨겠어요. 우리 집 바깥 양반도 남다른 분이라 사부인께서도 참 걱정이 크시겠습니다. 아유, 제가 전생에 뭔 죄를 지어서 이런 남편의 아들까지 닮았나 모르겠습니다. 남들은 집도 사고 생업에 열중하느라 바쁠 때 말이야. 이 사람들은
남 돕는다고 몸으로 뛰고 기부하면서 사니 집 세간살이가 어디 남아나야 말이죠. 맞아요. 자기 살기도 바쁜데 저렇게 영양가 없는 일에 뛰어드는 형과 아버지가 정말 이해가 안 돼요. 형수님이랑 결혼하면 좀 정신 차리고 살까 했는데 사돈 어르신도 그렇고 다 분위기가 비슷하신 것 같네요. 우리 둘째 말이 다 맞지 맞아. 바깥 양반들끼리 저렇게 만나서 앞으로 얼마나 몰려다니고 쓰잘데기 없는 일들을 벌일지 아주 걱정이구나. 시모와 시동생 말도 틀린 말은 아니죠. 하지만 제가 좋아하는 사람들의 욕을 대놓고 하는 것을 듣자니 왠지 모르게 기분이 별로더라고요. 그리고 시모는 결혼 준비하면서 시시콜콜 제게 간섭하고 하나라도 더 얻어내려는 모습이셨습니다. 남편과 제가 알아서 전셋집을 마련하고 이에 보태주지도 않았으면서 글쎄 예단 목록에 시모 루이비통 가방에 백화점 상품권까지 요구하셨으니까요. 현실적이고 계산적인 시모는 저와 잘 맞지 않았고 저 시집살이까지 시키셨네요. 시댁에 있을 때 시모는 설거지며 방 걸레질까지 다 저보고 하라 하셨죠. 그럼 몰래 시아버지가 제 손에 든 걸레를 가져가셔서 시모 안 보이는 사이 방을 닦아주셨습니다. 며느리 사랑은 시아버지라고 아버님은 절 유달리 예뻐하셨어요. 우리 아가 덕에 내가 죽기 전에 보고 싶던 친구랑 만나게 되었지. 거기에 천방지축 다니던 아들놈까지 장가들게 해주었으니 네가 바로 복덩이구나. 그러면 그 말을 들은 시모는 또 그게 못마땅해서 한 소리 거들었습니다. 복덩이? 제가 아까 우리 집 비싼 냄비 태워 먹은 건 알고 하는 말이요? 여자애가 친정에서 뭘 배우고 온 건지 야물딱지게 하는 게 하나 없어. 어머님 죄송해요. 냄비에 물 끓이라고 하시고 바로 베란다 정리까지 시키셔서 그거 하는 사이에 그만 냄비물이 다 졸아버린 것 있죠? 제가 다음에 올 때 새 걸로 사올게요. 요즘 여자애들은 남자들하고 똑같이 배우고 사회일만 하다 결혼해서 집안일 해본 적이 뭐 얼마나 되겠소. 자네도 가시집 올 때 기억 안 나는가? 다림질 하다가 옷 태워 먹은 게 한 무더기라고 우리 엄마가. 당신! 내 앞에서 돌아가신 어머님 얘기하지 말아요! 자기가 얼마나 고되게 시집살이한 줄 아냐면서 시부에게 짜증을 부리는 시모. 그런데 지금 자신이 저에게 바로 그 시집살이를 똑같이 하고 있다는 것을 도통 모르시나 봐요. 새벽에 일어나 도매시장에서 생선 물건을 경매받으러 가서부터 밤늦도록 회센터 가게를 하는 남편은 참 성실한 사람이었어요. 저도 직장을 다니면서 맞벌이로 열심히 전세 대출을 갚느라고 정신없이 살다 보니 어느덧 딸 하나도 낳고 나이도 30대 중반으로 들어섰네요. 그러던 어느 날 친정엄마의 전화를 받고 우리 친정에 큰 시련이 닥쳐온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버지가 친구분의 빚보증을 서서 4억이 넘는 큰 돈을 대신 갚아야 하는 상황을 맞으신 거죠. 거기에다가 스트레스가 크셨던지 건강까지 잃으셔서 대장암 수술을 앞두고 계셨습니다. 원래 불행이란 이렇게 꼬리에 꼬리를 물고 찾아오는 법일까요? 늘 든든하게 우리 집의 가장이셨던 아버지가 하루아침에 무너지신 일은 저에게 충격이었습니다. 그놈이 나랑 30년 지기인데 보증 세워놓고 잠적이라니. 내 그럴 줄은 몰랐다. 역시 사람 속이 제일로 무섭구나. 그러게요. 그 친구분도 정말 사람이 아니네요. 아빠가 그렇게나 잘해주셨는데 사시던 집까지 내놓고 빚을 갚으시면 엄마랑 아빠는 어디로 가시려고요? 뭐 돈에 맞춰서 집이야 어디든 못 가겠나? 나야 어디서 자든 상관없지만 내 말년에 이렇게 큰 사고를 쳐서 너희 엄마한테 미안하기만 하구나. 친정집에 가서 자초지종을 듣고 나니 제가 어떻게 도와드릴 방법도 생각이 안 나고 참 답답하기만 했죠. 집에 돌아와 남편과 맥주 한잔하면서 친정집에 가서 들은 이야기며 제 속상한 마음을 남편에게 털어놓았습니다. 제 얘기를 다 들은 남편은 남은 맥주를 크게 들이키고선 저에게 대뜸 이랬죠. 돈 때문에 이 동네 떠나셔서 어디 멀리 가시긴 어딜 가시겠어. 우리 가게 근처에 내가 창고용으로 사둔 땅이 있어. 거기에 장인어르신 집 지어드리자. 하지만 당신 거기 창고해야 한다고 무리해서 사둔 땅이잖아. 그걸 부모님 집 지어드리고 나면 가게 창고는 어떻게 하려고? 뭐 마당 한 구석 탱이에 작게 창고를 내면 되지. 두 분 나이도 있으신데 돌아가신 다음에서야 그때 지어드릴 걸 뭐 그런 후회하지 말고 당장 지금 하자고. 이렇게 남편이 말할 때만 해도 전 그저 저 위로하는 듣기 좋은 소리라고 넘겼어요. 어렵게 장만한 땅을 부모님께 내어드리고 건축까지 하다니 그게 어디 쉬운 일인가요? 하지만 남편은 황소처럼 자신의 결단대로 밀어붙이고 말았습니다. 집 짓는 건축비는 부모님이 친정집을 처분하면서 남은 돈으로 하고 부족한 돈은 시아버님까지 보태주시지 않았겠어요? 아버님, 그 일가 저희 부모님께 해준 것만으로도 과분한데 아버님까지 이러시면 저 불편해서 못 살아요. 내가 너 봐서 괜한 무리한 건 아니고 남는 돈이 있어서 보탠 것뿐이다. 그리고 내가 중식이한테 신세진 것이 많았어.
어릴 때 우리 집이 참 가난했는데 중식이 어머님이 나 맨날 도시락도 싸주시고 만난 거 생기면 꼭 집에 오라고 아들처럼 챙겨주셨지. 내 살면서 그 은혜 갚을 기회가 이번이지 싶었다. 그러니 날 도와다오. 아버님의 말씀까지 듣고서 전 염치 없지만 남편이 부모님 집을 짓는 일을 적극적으로 도왔습니다. 남편도 이런 제 마음을 아는지 제가 부담을 느낄까 봐서 일사천리로 주택 허가 등 많은 일을 해결했어요. 결국 남편은 3층짜리 부모님 집을 5개월 만에 지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세상에나, 이게 우리가 살 집이란 말이니? 돈도 없는 우리 사정에 어떻게 더 대궐같이 좋은 집을 우리 사위가 만들어 주었어? 완공된 그림 같은 집을 보면서 친정부모님은 감격에 겨워 눈시울을 붉히셨습니다. 저 역시 남편에게 고마워서 어쩔 줄 몰랐고 서툴게 감사의 말만 몇 마디 했을 뿐이에요. 하지만 이에 남편은 대수로운 일이 아니라는 듯 말했습니다. 어려우실 때 형편이 되는 사위가 해드릴 수 있으면 하는 거죠. 괜한 마음 쓰지 마세요. 앞으로 아무 걱정 마시고 아버님 건강부터 회복하셔야 같이 안전 지킴이도 하고 약주도 하시죠. 제가 전생에 나라를 구했는가 봐요. 이렇게 마음씨 좋은 남편을 곁에 두고 살다니 말이죠. 앞으로 사는 동안 남편이 허튼 짓이나 실수 좀 한다 해도 혹은 그가 건강과 돈을 잃더라도 전 끝까지 남편 곁을 지킬 겁니다. 그게 제가 해야 할 도리이고 부부간의 의리니까요. 친정부모님은 1층에 거주하시고 2, 3층은 세입자를 들여서 그 월세를 남편에게 매달 보내셨습니다. 남편은 한사코 거절했지만 2주차 받지 않으면 친정집에 올 생각도 말라고 엄포를 놓으신 아버지 덕에 우리는 매달 월세 150만 원을 받게 되었네요. 하지만 친정의 가세가 기운 뒤로 시어머니는 저를 더욱 무시하고 미워하셨습니다. 집이 완공되고 친정부모님은 감사한 마음에 시부모님께 집들이 초대를 하셨는데 시모는 오지도 않고 저에게 전화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네가 입장 한번 바꿔서 생각해봐라. 엄연히 내 아들 땅 위에 또 내 남편 돈까지 들어간 내 집과 같은데 거기서 너희 부모님이 호의호식하고 있는 모습을 직접 보고 싶겠어? 괜히 내가 가봤자 좋은 얼굴로 좋은 맛이 못 나가니깐 그저 난 안 가련다. 말씀을 듣자니 서운도 했지만 어머님의 솔직한 심정도 한편으론 이해가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시모의 서운함은 고스란히 저에 대한 구박으로 돌아오고 말았어요. 사돈집이 사기에 질병에 가뜩이나 기운이 안 좋은데 괜히 우리 아들까지 그 애군이 묻어올까 걱정이다. 너는 처가댁에 그만 좀 출입해라. 엄마도 참. 어려운 때일수록 맞사위인 제가 더 챙겨드려야 아버님이 한시라도 빨리 예전 모습을 찾으시죠. 시아주버님은 사람이 너무 좋은 건지 전후 사정도 없이 따지지 못하시는 건지 재산의 건강까지 잃은 집에 오가면 득될 게 뭐 있나요? 괜히 쌀이라도 사줘야 하고 그 집에서 손 더 벌리려 드는 거 아닐까요? 역시 우리 의사 며느리가 세상 돌아가는 이치도 잘 안다니까. 맞아. 곳간에서 인심 난다고 쥐뿔도 없이 가난한 집에 가봐야 네 호주머니만 가벼워지지. 우리 집 돈으로 그 집 해준 것만 생각하면 지금도 내가 화딱지 난다. 사돈이 2층 월세는 너한테 꼬박꼬박 안 빼먹고 보내고 있는 게지? 당연하죠. 우리 장인어른 그런 거 확실히 하신다니까요. 엄마는 괜한 걱정을 다 하십니다 참. 시모처럼 세상 편하게 사는 게 장땡이라는 주위의 서방님은 어떤 묘수를 부렸는지 의사인 여자친구와 만나고 결혼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동사가 들어오고 나니 시모의 애정은 동사만을 향했고 저는 그저 천덕꾸러기 신세가 되었습니다. 하긴 이 속에 밝은 시모의 입장에서 불보듯 당연한 일이기도 해요. 저는 친정집 가세도 기울었고 직업도 평범한 회사원인데 동서는 남들이 모두 인정해주는 직업을 가졌으니까요. 거기에다가 계산이 빠르고 절대 손해 안 보는 성격이 시모와 동서는 잘 맞아 보였습니다. 굳이 가르자면 시모 서방님네 부부 그리고 시부 우리 부부 이렇게 편이 나눠진달까요? 제가 하는 일은 의심부터 하고 뭐든 가르치려 드시는 시모는 동서가 하는 일에는 보는 눈빛부터 그렇게 따스할 수가 없었습니다. 저만 빼고 시모와 동서 둘이서 방에 들어가 속닥속닥 무슨 얘기가 그렇게 재미나는지 제가 끼고 싶어 들어가면 아무 소리 안 했다면서 두 사람은 입을 꼭 다물죠. 마치 제 흉이라도 보다가 들킨 사람들 같아서 그게 그렇게 얄미울 수가 없었어요. 그런 날이면 제 기분을 눈치채신 시아버지는 남몰래 절 도와주기도 하셨지요. 우리도 똑같이 너희 동서한테 해보자꾸나. 동서가 지나갈 때 아버님은 저에게 아이고 잘했다. 역시 네가 작은 애보다 낫지. 암 하면서 제 머리를 쓰다듬어 주셨죠. 그리곤 손으로 뭘 감싸면서 제 주머니에 몰래 넣으시는 신용을 하셨어요. 궁금해하던 동서가 우리 쪽으로 다가오면 아버님은 없던 일이냐 구셨어요. 아무것도 아니다. 작은 며느리는 몰라도 돼.
아버님, 사람 앞에 두고 그러시는 거 아니에요. 괜히 제 욕하시고 형님한테만 좋은 거 챙겨주시는 거 아니겠죠? 이렇게 동서 역시 제가 느낀 소외감과 불쾌감을 똑같이 느끼게 해주셨죠. 그런 아버님이 고마웠지만 제가 오죽 불쌍하게 보였으면 아버님답지 않게 그러실까 싶어서 물었어요. 이런 연기까지 하시고 아버님은 제가 많이 가여우신가 봐요. 네가 가엽다기보단 너를 아낀다고 생각해주면 어떻겠느냐? 난 너희 시어머니처럼 셈이 빠른 사람이 못 된다. 그래서 네 시어미는 이런 내가 답답하다고 타박도 하지만 난 사람의 됨됨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해. 넌 누가 뭐래도 우리 집 맏며느리고 너처럼 좋은 아이가 우리 가족이 되어서 좋구나. 설령 대통령 며느리가 온다고 해도 나 너랑 안 바꾼다. 아버님의 말씀만으로도 너무 감사하고 위로가 되었습니다. 아무리 척박한 땅 위에도 작은 들꽃이 피어나듯이 단 한 사람의 내 편이 있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괜한 고부 갈등에 동서까지 거들어서 심해진 시집살이 서름을 남편에게 차마 말 못했지만 시아버님이 저를 헤아려 주시니 버틸 힘을 얻을 수 있었죠. 그런데 어찌 보면 사람을 보는 아버님의 해안이 맞는지도 모릅니다. 너무 야가 빠져서인지 제가 생각지도 못할 행동을 서방님과 동서는 저질러버렸고 급기야 아버님을 화나시게 만들었죠. 시부가 갖고 계신 서산 땅이 좀 있는데 일대 태안 당진과 연계해서 개발된다는 소식이 솔솔 들려오던 때였습니다. 우리 부부는 그 땅은 아버님의 것이니 어쩌거나 관심도 없었지만 서방님네 부부는 달랐어요. 시아버님에게 그 시골 땅을 당장 처분하자면서 자주 설득하곤 했죠. 아버지, 지금이 기회예요. 과실수나 심으면서 땅 늘려두면 뭐합니까? 하루라도 빨리 처분해야 그걸로 다른 데 투자도 하고 돈이 더 불어나는 게 투자의 정석이죠. 아직 발 때가 아니야. 내가 그쪽 동네 사정 빠삭한 삼촌통에서 소식 듣고 있는데 아직 더 기다려야 해. 게다가 지금은 내 먼 고종사촌이 거기서 농사 짓고 있다. 갑자기 다른 주인이 나타나면 그 형은 생계가 끊기는 거 아니냐? 아버님, 그분이 꽁으로 남의 땅에 농사 짓는 것이 문제죠. 왜 그런 분들 생계까지 아버님이 걱정하세요? 너는 사람이 그리 못되게 말하면 안 되지. 농사 짓는 시골 사람들은 땅이 없어지면 죽으란 소리랑 같아. 한평생 농사나 짓던 형님인데 내가 급하지도 않은 돈 때문에 당장 죽으라는 소리를 어찌하겠느냐? 너희는 내 땅에 관심 끄고 다시는 땅 팔라는 얘기도 하지 마라. 급기야 화를 버럭내는 시부의 모습에 서방님네는 꼬리를 내려서 포기한 줄 알고 있었죠. 그런데요, 그건 제 착각이었습니다. 시무와 동서가 또 숙덕대더니 어느 날 시댁에 있는 유선 전화기로 함께 통화하는 소리를 들었어요. 저도 어쩐 일로 초기 발동에서는 다른 방에 있는 수화기를 조심히 들어서 그들의 통화를 엿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 통화는 긴급하고도 중요한 이야기였기에 전 당장 아버님에게 달려가서 이 일을 고했지요. 그날 노발대발하는 시아버지 아래에 시모부터 서방님 동서까지 모두 납작 엎드려 빌고 말았습니다. 누구냐? 누가 이딴 짓을 하겠다고 나선 게야? 제발 용서해주세요, 아버님. 제가 병원 개원하느라 목돈이 필요하다고 남편이랑 어머님이 벌이신 일에 하는 수 없이 동참한 것뿐이에요. 뭐라고? 야! 네가 제일 먼저 이 생각을 내서 우리를 모았잖냐? 여보, 이 여우 같은 것이 거짓말하는 거예요. 난 얘 설득에 넘어가서 당신 인감도장을 몰래 빼준 죄밖에 없다고요. 그렇게 돈독하던 시모와 동서의 사이는 이런 식으로 서로 일러바치고 다시 없는 원수지간이 된 것 같았죠. 이들이 공모한 일의 사정은 이러했습니다. 서산 땅을 평당 40만 원에 사겠다는 부동산 업자가 나타나자 이들은 아버님 몰래 땅을 팔고자 했던 것입니다. 시모는 아버님의 인간도장을 몰래 빼돌렸고 동선에는 그 매수인과 계약하려고 부동산 사장과 매수인을 만나는 일을 벌였죠. 이들과 부동산 사장이 나눈 대화를 제가 엿들은 덕분에 그들의 계획은 수포에 돌아간 것입니다. 이런 대담한 짓을 벌인 시모와 서방님네 부부를 시부는 크게 혼냈고 그 노여운 감정이 오래가서 한동안 동서나 서방님도 시댁에서 쥐죽은 듯 지내야 했을 정도였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몰래 팔아먹으려 했던 그 땅은요. 그해 12월 이미 평당 100만 원도 넘었거든요. 만약 그때 업자에게 넘겼다면 시댁에서 땅을 치고 후회했을 일이죠. 제 덕분에 계약을 멈출 수 있었다면서 또 불제 내의 불효를 막았다면서 아버님은 저에게 두고두고 고마워하셨습니다. 하지만 이 일 때문에 시모는 더욱 동서만 감싸고 돌고 동서도 저를 상대해주지도 않았습니다. 어머님, 형님 요즘 살찐 것 같지 않으세요? 얘가 둔하잖냐. 자기가 돼지가 되어가는지도 모를 게다 아마. 저는요, 예전과 달리 요즘은 결혼하고 애기 낳고 살아도 여자는 항시 자기 관리를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네 말이 맞다. 걔가 너처럼 똑똑하기를 하니 너처럼 중한 일 하느라 바쁜 것도 아니고
퍼질러만 있으니 저리 살만 뒤룩뒤룩 찌지. 이 둘의 대화는 놀랍게도 제 뒷담화가 아니고 마치 절 투명인간 취급하면서 절 앞에 두고 조롱했던 대화입니다. 정말 기가 차지 않으세요? 좋은 일 해놓고 도리어 저에게 화풀이하는 시모와 동서가 참 미웠습니다. 그래도 제가 뭐 어쩔 도리는 없었고 똥이 무서워서 피하냐는 마음으로 무시했더니만 오히려 그들의 악행은 점차 심해졌지 뭡니까. 자손이 잘 되려면 조상님들 모시는 제사부터 정성을 들여야 하는 거야. 이런 말씀을 달고 사시는 시부는 종손으로 제사 모시는 일을 중요시하는 분이었어요. 재래시장에서 좋은 생선과 고기를 당신이 직접 고르시고 음식 준비 하나하나 신경 쓰셨죠. 제가 시집 들어와서부터 시모 옆에서 열심히 제사를 도우며 몇 해 동안 20번이 넘는 제사를 치러냈죠. 그런가 하면 동서는 지난 제사 때부터 시부에게 한 소리 들었습니다. 시모는 저에게 하는 것과 달리 동서만큼은 제사 준비해서 열애시켰거든요. 저만 부엌에서 바쁘게 일하고 동서는 놀고 있으니 그 광경을 지켜보던 시부는 동서를 부엌으로 데리고 가서 전을 부치라고 직접 지시하신 겁니다. 나는 이번 제사에는 꼭 막내 며느리가 직접 부친 전을 먹어보고 싶구나. 그런데 똑똑하신 의사 양반이 집안일에는 어두우신 모양이죠. 노릇노릇하게 간단히 부치기만 하면 되는 전을 시커멓게 태워먹은 거죠. 8살짜리 우리 민서도 그보단 잘하겠지 싶었네요. 그때 자존심이 상했던 모양인지 이번 제삿날의 동서는 시댁에 와서 저를 보자마자 봉투 하나를 툭 던지더군요. 요즘 진료가 많아서 제 손목이랑 팔이 영 안 좋아요. 사람 살리는 일을 하는 저 같은 사람이 전떡이나 붙이다가 손 다치면 안 되죠. 형님한테 일당을 드릴 테니 혼자 좀 하세요. 100만 원. 이 정도면 도우미한테 주는 일당의 10배는 되니까 충분하죠? 어쩜 우리 며느리는 통도 크다야. 첫째는 좋겠다. 어차피 할 일 의사 동서 덕에 과분한 용돈까지 받으면서 내 하고 넙죽받고 더 열심히 해야겠지? 저요. 돈보다 사람이 먼저라는 우리 아버지 밑에서 자랐던 존심은 살아있는 여자예요. 내가 100만 원에 손 아랫 동서한테 이런 취급을 받을 순 없다고요. 싸가지 없는 동서에 거기에 맞장구 치는 시모까지. 거기서 그만 울컥하고 말았습니다. 울음을 참고 뛰쳐나가서 시댁 대문 밖에 서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샌가 시부가 절 지켜보시고는 말을 거셨죠. 첫째야, 제사 준비가 많이 힘들지? 시부모가 제사를 깐깐히 시키니까 너무 고되더냐? 아니요, 그게 아니라요, 아버님. 다정한 아버님 말씀에 저도 모르게 서러움이 물밀듯 몰려와 눈물을 쏟고 말았습니다. 아버님은 묵묵히 제 어깨를 토닥이시면서 달래주셨어요. 동서에게 시모가 있다면 저에게는 아버님이 계시니 그나마 위안이 되었죠. 그래서 방금 부엌에서 겪은 일과 그간의 모든 당한 일들을 시부에게 일러 바쳤습니다. 제 이야기를 들으시며 혀를 끌끌 차시던 시부는 결연한 모습으로 말씀하셨죠. 아무래도 안 되겠구나. 내가 세상의 불의를 참지 않겠다며 밖에서 애쓰는 사람인데 정작 우리 가정이 이렇게 근본이 없어서야 쓰겠냐? 오늘부터 이 집안의 질서를 바로잡을 것이다. 이날부터 아버님은 큰 마음 먹고 대대적인 집안개혁을 강행하고 말았어요. 아버님은 모든 시댁 식구들 앞에서 이렇게 선언하셨습니다. 우리 동네 지킴이 하는 해병대까지 나온 내가 가정이 돌아가는 꼴을 그냥 둘 수가 없어. 우리 집 법도를 다시 세우겠다. 위아래 서열 분명히 지키고 누구에게나 공평한 집안을 만들 것이야. 만약 그 질서에 어긋난 자가 있다면 벌금도 물리고 경찰처럼 제재를 가할 것이니 그리 알거라. 동서가 나에게 형님 호칭을 제대로 안 붙이고 반존대할 때 시부는 갑자기 나타났어요. 삐빅 하는 호루라기 소리와 함께 외치셨죠. 서열 위반! 벌금 10만 원! 질서를 어긴 동서는 바로 지갑에서 벌금을 꺼내 시부에게 드려야 했죠. 또 시부는 앞으로 제사 준비는 본인이 직접 총괄하겠다고 나섰어요. 당신은 오래 고생해왔으니 두 며느리에게 맡기고 이제 쉬구랴. 제사는 우리가 알아서 할 테니 아예 부엌에 들어오지 마. 그러니 시모의 입은 귀에 걸릴 수밖에 없었죠. 이 얘기에 당황한 동서는 시모를 붙잡으며 어머님이 계셔주셔야죠. 아버님이랑 있으면 저한테 일 엄청 시키신단 말이에요. 그래, 내가 너희 시아버지에게 잘 얘기해두겠다. 너는 공부하느라 바쁘네라 이런 일 잘 못한다고. 하지만 이 시애미는 나가라는데 어쩌겠느냐. 형님 의지하면서 둘이 잘 해보려무나. 이미 신이 난 시모는 이렇게 동서의 애원에도 불구하고 당장 외출해버렸습니다. 자기를 감싸줄 시모도 없고 자기 편도 없으니 동서는 시무룩해 있었어요. 하지만 시부는 해병대 교관처럼 동서와 저에게 해야 할 일을 각각 지시하셨고
원래 이런 일에 익숙했던 저는 일사불란하게 움직였습니다. 그렇지만 동서는 달랐죠. 시댁에 와서 제대로 일을 한 적도 없으니 뭘 제대로 하겠어요. 저는 프라이팬에 까맣게 눌러붙도록 놔두고 나물은 저 세상 갈 뻔하게 짜게 만들어버렸으니 시부의 호통은 마르질 않았습니다. 야야, 똑똑한 아이가 이렇게밖에 못하겠냐? 너희 형님이 하는 걸 잘 보고 따라하란 말이다. 아버님, 저도 잘해보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꼭 그렇게 형님하고 비교하셔야겠어요? 비교라니? 내가 언제 첫째랑 너를 비교했다는 거냐? 그건 너희 시애미가 해온 짓거리지. 매번 너만 걸레질도 빼주고 부엌에도 안 부르지 않았냐? 시댁에 와서 하는 제사 준비가 이토록 신명났던 적은 없었습니다. 전 그간의 체중이 한꺼번에 내려가는 통쾌함을 느꼈죠. 하지만 동서도 만만치 않은 상대였습니다. 시부에게 당한다고만 생각했던지 다음 시댁 모임부터 발걸음을 하지 않더군요. 왜 안 하냐는 시모의 질문에 서방님은 난처해하며 다른 이유를 둘러댔지만 모두 알고 있었죠. 우리 남편만 빼고요. 그리고 시부는 솔직하게 그것을 드러내셨습니다. 늘상 제 시어머니 보호만 받고 형님은 무시하더니 내가 제사 준비 조금 시키니까 그 꼴에 못 당하겠던 모양이지 뭐.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이놈아, 내 아들이지만 넌 어찌 그리 둔하냐? 우리 집 와서 네 아내만 맨날 부엌대기처럼 일하고 둘째 며느리는 의사라고 너희 엄마가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게 했지. 시모는 그런 오해하지 말라며 부정했지만 시부는 말씀을 계속 이어가셨습니다. 어디 그뿐이냐? 둘째가 모든 집안일 다 하라며 식모 취급하며 첫째한테 돈 봉투까지 내밀었지 뭐냐. 그동안 본가에서 제가 이런 취급을 당하는 줄 몰랐던 남편은 놀라서 저를 보고 물었어요. 여보, 그동안 이런 일까지 당해놓고 도대체 왜 내게 이야기하지 않았던 거야? 신혼 초기에 남편이 제 편드는 말 한 번 했다고 어머님이 더 날 싫어하시고 당신도 엄청 혼내셨잖아. 그리고 당신도 나에겐 남편이지만 그보다 먼저 어머님 아들이야. 자기 엄마 욕하는 아내를 좋아할 남편이 세상에 어딨겠어. 당신은 우리 부모님한테 그렇게 잘해주는데 나도 못지않게 시부모님께 잘하고 싶었단 말이야. 서러움에 한 줄기 눈물이 흘러나왔고 남편은 그런 제 얼굴을 자기 품에 파묻었습니다. 바보야, 너무 착해서 탈이다 당신은.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우린 부부야. 엄마가 어쩌시든 세수씨가 어쩌든 다 나한테 일러바치고 같이 욕이라도 해야 당신 속이 풀리지. 당신 혼자 참는다고 능사가 아니니까 이제 나랑 우리 아버지에게 맡겨봐. 알았지? 남편의 호언장담은 빈말이 아니었어요. 동서가 시댁에 자꾸 오지 않자 시부와 남편 그리고 우리 친정 아빠까지 동서의 병원에 쳐들어갔으니까요. 설마 하니 동서를 혼내주려고 삼총사가 뭉쳤냐고요? 아니요, 그 반대입니다. 위기에 빠진 동서를 구해주기 위해 저 삼총사가 나선 거예요. 그날 시댁에서 서방님은 동서가 시댁에 오지 않은 또 하나의 이유를 털어놓았죠. 뭐 아버님한테 삐져서 그런 것도 있지만요. 요즘 그 사람 병원 일로 골치 썩고 있답니다. 지난달 교통사고 당해서 온 환자가 있었는데 경미한 타박상 등을 자꾸 크게 부풀려서 진단서를 써달라며 고집부리는 거예요. 보나마나 보험료 많이 타먹으려는 수작인 걸 알고 아내가 딱 잘라서 거절했는데 그 뒤로 한 번씩 병원에 와서 아내 욕을 하고 난동 부리고 있어요. 오늘도 여기 오는 길에 또 그 환자가 왔다며 병원 간호사들 호출받고 급히 병원에 간 거예요. 동서가 이런 난처한 일을 겪고 있다는 것을 알고 다음 그 환자가 방문한 날 삼총사가 출동했던 것이죠. 그리고 후일담을 남편에게서 듣게 되었어요. 우리가 딱 병원에 들어서니까 50줄 되는 남자가 막 우통을 까면서 행패를 부리더라. 아마 병원에 의사며 간호사며 다 여자들만 있으니까 쉽게 보고 그러는 거지. 우리 셋이 가서 자중하라고 호통치니까 처음엔 움츠러들더니 눈이 돌아서 아예 우리 보고 어쭈? 너희들끼리 뭉쳐서 날 어떻게 해볼 작정인데 그래 쳐라 쳐! 하면서 무작정 들이대는 거야. 열받은 우리 아버지가 때리려고 손을 올리는데 장인어른이 그 손을 맞고선 이러셨어. 아이고 아이고! 이 자식이 늙은 나를 암까지 걸린 나를 패는구나. 죽겠다 야! 이렇게 장인어른이 헐리우드 액션으로 맞는 척을 하니까 그 환자가 당황하기 시작했지. 그래서 나도 막 그 사람 팔로 내 얼굴을 치도록 억지로 움직이면서 바닥에 나뒹굴었어. 나도 죽겠다고 엄살 부리면서 말이지. 어머나? 그게 무슨 영화 같은 일이야? 그래서 어떻게 됐는데? 어쩌기는 그 아저씨 혹여 우리가 경찰서에 데리고 가서 자기한테 합의금이라도 뜯어갈까봐 주랭랑을 치더라. 자기처럼 피해자인 척 쇼하는 걸 막상 당해보니 놀라 자빠지겠다는 모양이지. 아휴 잘했다. 모두 진짜 현명하게 잘했어. 괜히 그 사람 때려눕혀서 세 분이 폭력 사건에 휘말릴까봐 나 너무 걱정했잖아. 아버님들이랑 나도 나이가 몇인데
우리 이제 주먹만 쓰고 힘자랑하는 철없는 시절 지났어. 아, 그리고 재수 씨한테서 곧 연락이 올 거야. 동서가 나한테? 왜? 그렇게 일을 해결해준 세 사람에게 동서는 무척이나 고마워했다고 합니다. 거기에 대고 남편은 동서에게 따끔히 한마디 했다는군요. 재수 씨, 그동안 우리 아내가 콩쥐처럼 엄마랑 재수 씨에게 구박받고 있었다면서요. 그래도 전 재수 씨가 밉다고 똑같이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우리 아내 좀 잘 봐달라고 이렇게 애쓰고 도와드린 마음 잊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저랑 삼총사 모두를 재수 씨 편으로 두고 싶다면 제 아내랑 사이좋게 지내주세요. 네? 만약 안 들어주시면 저희가 방금 저 남자보다 더 진상짓도 부릴 수 있습니다. 동서는 남편 앞에 미안하고 민망해서 어쩔 줄 몰라 하며 저에게 사과의 문자까지 보냈죠. 오늘 형님 친정아버님과 시아주버님이 병원에 오셔서 절 크게 도와주셨어요. 그동안 제가 형님을 서운하게 해드린 것이 있다면 용서해 주세요. 앞으로 우리 잘 지내봐요, 형님. 그리고 정말로 동서는 그 뒤로 저에게 행동을 한층 조심하더군요. 저 역시 속이 넓은 형님답게 과거의 일은 잊고 앞으로 잘해보자면서 좋게 대해주었습니다. 한편 이제 저도 좀 약삭 빠르고 여우같이 시모를 대하기로 했습니다. 늘 가족들이 모이면 음식 장만하느라 바쁘신 어머님을 위해 이렇게 말했어요. 어머님, 혼자 너무 힘드셔서 안 되겠어요. 다음번 가족 모임은 저희 집에서 해요. 제가 솜씨는 없지만 최선을 다해서 직접 준비해볼게요. 그리고 다음 명절은 동선회에서 하자. 정 바쁘면 식당에서 외식해도 좋고. 그러자 어머님은 어이구 이제야 우리 맏며느리 효도를 좀 받는구나 하고 빈정대셨지만 사실 속으로는 고마워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시댁에 들를 때면 어머님 쓰실 로션이라도 하나 선물로 갖다 드리고 하니 점자 시어머니도 저에게 마음을 열어주시더라고요. 어머님, 저 그동안 어머님이 절 예뻐해 주셨으면 하고 엄청 바랬어요. 진짜로 어머님께서 동서만 자식으로 생각하시는 거 아니죠? 제가 더 잘해볼게요. 그러니 저도 좀 예뻐해 주세요. 이렇게 곰살맞게 애교도 부려보니 시모는 못 이기는 척 절 따스하게 대해주시던걸요. 매번 시모와 동서만 원망했는데 이렇게 하고 보니 제가 부족했던 탓도 있었어요. 괜히 동서의 좋은 조건과 절 비교하면서 더 소심해지고 옹졸했던 건 바로 제 잘못이니까요. 어머님의 좋은 부분을 더 찾아보려고 하고 진심으로 그분을 좋아하려고 노력하니 진짜 그렇게 되어가더라고요. 또 동서에게 이겨먹으려 들지 않고 잘한다, 예쁘다, 칭찬을 아끼지 않으니까 동서도 절 형님으로 대우해주고요. 이렇게 전 사람이 사는 법을 또 한 번 배웠습니다. 아마도 미운 동서를 구해준 삼총사의 이야기를 듣고 깨달은 영향도 있을 것 같아요. 성경에 원수를 사랑하라 라는 말이 있죠. 원수를 미워하고 원망하기는 누구나 할 수 있지만 원수까지 보듬고 품는 일은 아무나 할 수 없으니까요. 그래도 그 어려운 일을 하나씩 하다 보면 관계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 저 시댁에서도 불편한 마음 없이 잘 지내고 있어요. 여전히 삼총사는 돈독하게 다니며 우리 사회가 더 좋아지도록 애쓰고 있고요. 제 사연이 유튜브를 통해 세상에 나오게 된다면 저도 자랑거리 하나 생기겠군요. 친정, 시댁 가족 모두 불러 모아서 함께 제 사연 영상 시청하겠습니다. 일면식도 없는데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여러분께 축복이 함께 하시길 빌며 이만 펜을 놓아볼게요. 구독자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서울에 거주하며 평범하게 나이를 먹어가고 있는 남자입니다. 사람 나이가 40 정도가 되면 더 이상 세상의 유혹에 흔들리지 않게 된다 하여서 마흔을 불혹이라고 칭한다고 하잖아요. 여러분도 살아보니까 정말 그러시던가요? 저는 개인적으로 살면 살수록 느끼는 건데 나이는 그저 숫자에 불과한 듯 싶습니다. 나이가 불혹이 되었다고 해서 제가 정신적으로 더 성숙해지고 유혹에 안 빠지는 사람이 된 건 아니더라고요. 저로 하여금 이런 생각을 더욱이 하도록 만들어준 어떤 존재가 제 인생엔 있었어요. 나이를 대체 어디로 먹은 건지 심히 의심스러웠던 존재의 얘기를 꺼내볼까 합니다. 저는 고향이 서울이긴 하지만 아주 어렸을 적에 충청도로 온 가족이 이사를 갔습니다. 너무 어릴 적이라 사실 서울에서 나고 자랐던 옛날의 기억은 남아있지도 않네요. 전 조금 드물게도 외동입니다. 또한 늦둥이기도 하죠. 제 부모님께선 남들보다 조금은 늦은 나이에 서로 인연을 맺으셨고 결혼 이후에 좀처럼 아이가 생기지 않아 종국엔 포기를 하셨었는데 완전히 다 놓아버리고 나니까 갑자기 뱃속에 저란 생명이 찾아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전 귀하게 예쁨을 받기도 했으나 동시에 엄한 교육을 받기도 했었어요. 하나뿐인 자식이
나가면 안 된다고 부모님께서 신경을 많이 쓰셨거든요. 충청도의 아주 작은 시골 마을에 제 조부모님께서 살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애초에 이사를 그쪽으로 한 거였죠. 아름다운 풍경이 가득한 곳에서 전 자라났고 제가 중학교 때 친할아버지와 친할머니 두 분이 차례로 2년 간격을 두고 돌아가셨습니다. 많이 슬펐던 것 같아요. 사춘기 중학생 남자아이 눈에서 눈물이 그 정도로 펑펑 흘러나왔으니 말 다 한 것이었죠. 하지만 아버지의 슬픔에 비할 바는 못 된다고 느꼈습니다. 아버지가 그렇게 우시는 모습은 처음 보는 것이었어요. 조금은 신기했고 낯설었죠. 어머니께선 저한테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아버지한텐 할아버지 할머니가 부모님이잖아. 그러니 다를 수밖에 없는 거야. 전 그 말씀의 의미를 직접 실감하게 됐습니다. 너무 가슴이 아프게도 제가 성인이 되자마자 아버지께서 돌아가셨기 때문입니다. 사고였어요. 조부모님 두 분이 돌아가실 때와는 차원이 다른 슬픔이 절 덮쳤습니다. 미친 듯이 울부짖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에겐 이제 어머니뿐이란 생각에 불안하고 초조해졌습니다. 어머니마저 돌아가시면 전 이제 세상에 진짜로 혼자란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에요. 전 아직 20살이었고 두려운 것이 많았습니다. 혼자 서울 도시에 나와서 대학을 다니고 있는 것도 문득문득 불안하게 느껴졌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엔 자꾸만 그런 걸 느꼈습니다. 하지만 제가 그렇게 굴수록 어머니께선 도리어 초연하게 구셨습니다. 난 우리 아들을 위해 언제나 이 자리에 있을 사람이란다. 난 어디로 가지 않아. 늘 그 자리에 찾아와서 물결치는 파도처럼 언제나 널 향해서만 있을 거야. 문서가, 그러니까 불안해하지 않아도 된다. 그런 걱정 접어두고 네 인생을 향해 멋지게 비상하면 돼. 저희 어머니 정말 멋지신 분 같지 않나요? 나이가 드신 분이라고 해서 모두가 해안을 가지고 계시며 의연하신 게 아니라는 것 정도는 저도 그때 이미 알았거든요. 그래서 어머니가 너무나도 자랑스러웠습니다. 제가 대학을 졸업하기 전 어머니께선 거처를 조금 더 시골 깊숙한 곳으로 옮겨가셨어요. 전부터 근방의 섬으로 들어가 생활하고 싶다고 하셨었는데 그 바람을 이루신 것이었죠. 늦은 나이에 절 낳으신 만큼 어머니의 연세를 생각하자면 원하시는 대로 하게 두는 편이 가장 좋은 것 같았습니다. 언제든지 어머니의 바람을 들어드리려면 제가 열심히 해서 돈을 모으는 방법이 최고였죠. 그런 생각으로 죽도록 취업시장에 문을 두드렸더니 제가 원하던 수준의 좋은 직장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시골 출신이 거기까지 출세를 한 것이죠. 열심히 직장을 다니고 돈을 벌고 또 모았습니다. 그렇게 살다 보니 홍기가 차서 결혼을 하게 됐는데요. 전 주변에서 운 좋은 놈 소리를 들으며 결혼을 했답니다. 아는 저보다 좋은 대학을 나온 것도 아니었고 직장도 아르바이트 수준이었는데요. 얼굴이 예쁜 편이었어요. 그리고 아내의 언니인 제 처형이 엄청나게 잘 되는 당시에 하도 유명해서 연예인들도 심심찮게 방문을 하던 카페 사장이었습니다. 이게 바로 대박이었던 것이죠. 처형의 남편인 제 형님께서도 꽤 괜찮은 직장에 재직 중이셨고요. 장모님과 장인어른 두 분은 오랜 별거 중이셨는데 사실상 이혼이나 다름없다고 설명을 들었습니다. 장인어른께 공공연히 만나는 다른 분이 계시다는 것 같았어요. 대신에 그 대가로 장인어른께선 별거 생활을 시작할 때 재산의 거의 대부분을 장모님께 넘겨주셨고요. 그걸로 장모님은 계속 생활을 해오실 수 있었던 건데 처형의 카페가 대박을 치는 바람에 아주 수준이 여유롭게 되셨던 것이죠. 그래서 저는 복에 겨운 결혼을 한 놈이 됐습니다. 아내는 변덕이 심하고 기본적으로 성질이 좀 드센 편이었어요. 전 웬만하면 수도분하게 맞춰주는 성격이었기에 궁합은 그럭저럭 잘 맞았답니다. 냉장고에 저거 장아찌 뭐야? 혹시 어머님이 만들어주셨던 저번에 그거야? 맞아. 난 입맛에 너무 잘 맞아서 계속 조금씩 먹고 있었어. 아, 그랬구나. 난 또 뭐라고. 갖다 버려도 되는 건 줄 알고 잠깐 좋아할 뻔했네. 당신은 은근히 우리 어머니가 해준 반찬을 안 좋아하더라. 근데 잘 먹을 때는 또 잘 먹잖아. 솔직히 맛은 있어. 근데 보통 시골분이 아니신데다가 나이도 많으시잖아. 그게 왠지 구질구질하고 지저분한 느낌 들어서 괜히 싫어. 그래서 그래. 그런데 아내는 가끔씩 말을 할 때 뇌를 안 거치고 말을 뱉는 경향이 있었어요. 생각을 하고 말을 해야 하는데 충동적으로 그냥 막 뱉어버리는 듯 싶었습니다.
처형의 카페야말로 손님들이 안 보는 구역에서 위생을 하나도 안 지키고 있단 걸 제가 알고 있었는데 그건 어떻게 가서 먹는 거냐고 제가 따지고 싶었지만 참았습니다. 제가 참는 것으로 평화롭게 유지되는 결혼 생활임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전 걸핏하면 마음속으로 '내가 참자. 내가 또 참지 뭐.'라는 소리를 하는 게 습관이었습니다. 제가 참지 않았다면 아내하고 하루가 멀다 하고 다툴 건수가 넘쳐났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참고 지내는 것이 저희 부부에게 가장 중요하게 작용하는 요소였죠. 그걸 시간이 가면서 왠지 아내도 느끼는 것 같았습니다. 가끔은 성질을 더럽게 내세우다가도 어떨 땐 한없이 부드럽게 저에게 양보를 하듯 말을 하면서 잘해줬거든요. 그런 식으로 본인도 저를 위해 뭔가 희생을 하며 배려를 한다는 식으로 굴었습니다. 그게 빤히 보여서 어이없기도 했지만 이런 식으로 맞춰가는 게 부부 생활의 미덕이겠거니 싶었네요. 하지만 이런 아슬아슬한 외줄타기 같은 부부 생활의 민낯이 제대로 드러나고야 말았던 겁니다. 미천이 확 드러나고야 말았던 그날의 사건이 대단한 파국을 몰고 왔죠. 그날은 제 회사 동료의 결혼식 날이었습니다. 근데 위치가 3시간 거리의 지방이었어요. 회사 사람들끼리 몇 모여서 함께 결혼식장으로 가기로 되어 있었고요. 당연히 아내는 두고 저 혼자 갔었죠. 주말인데 당신은 혹시 따로 일정이 있어? 아니, 나는 요새 컨디션이 안 좋아서 그냥 좀 쉴까 싶어. 아무래도 감기가 오려나 봐. 그래. 감기가 올 것 같으면 미리 병원에 갔다 오는 건 어때? 약이라도 처방받아서 먹어봐. 아, 됐어. 주말이라 이른 오전부터 병원 시끄럽게 웃는 애기들이 바글바글 거릴 거 생각하면 머리만 더 아파져. 1시간 기다리고 1분 상담 받고 나오느니 안 가는 게 낫지. 당신은 내가 혹시라도 당신한테 감기 옮길까 봐 그러는 거지? 아니라고는 못하겠다. 당신이 워낙 전적이 여러 번이잖아. 내가 꼭 그렇게 미리 말을 하는데도 감기 걸려서 나한테 옮기고 나서야 낫더라. 나 계속 회사 일 바쁠 예정이야. 감기 걸림 끝장이니까 이번에도 나한테 옮길 작정이라면 정중히 사양할게. 당신 오늘따라 되게 얌체 같다. 얄미워. 난 아프면 이번엔 우리 엄마한테 나 간호해달라고 할 거야. 당신한테 안 징징거릴 테니까 쓸데없는 걱정 안 해도 돼. 언니네 카페 일손 도와줘. 조카들 돌봐줘. 아주 우리 엄마가 그쪽에만 신경 쓰느라 정신 없으시니까 나도 오래간만에 우리 엄마 관심 온전히 받으면 좋지. 나도 우리 엄마 딸인데. 하여간 언니한테만 너무 집중돼 있어. 아내의 주절거리는 소리를 들으며 전 결혼식장에 참석할 만반의 준비를 마쳤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설마 그 당일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상상도 못한 채였죠. 전 주말이라고 게으름도 피우지 못한 채 이른 아침부터 눈을 떴고요. 회사 사람들과 한 군데서 모인 뒤 차 한 대에 함께 타서 지방의 결혼식장으로 향했습니다. 원체 회사에서 바쁜 이모저모가 있던 시기였기 때문에 계속 그런 대화를 나누느라 정신이 없었어요. 휴대폰을 볼 새도 딱히 없었습니다. 결혼식장에 거의 도착할 때가 되어서야 휴대폰을 확인했더니 부재중 전화가 와 있었는데 놀랍게도 발신인은 저희 어머니셨습니다. 어라? 어머니가 왜 전화를 하셨었지? 평소에 전화를 주시는 시간대가 아닌데. 주말에 자식 부부가 뭐하고 노는지 궁금해서 한번 전화해 보셨나 보죠. 일단 서둘러서 안으로 들어갑시다. 저희 주차 때문에 시간 너무 잡아먹어서 지금 살짝 늦었어요. 제 혼잣말을 들은 동료가 옆에서 외쳤고 저는 그래서 별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해버렸어요. 일단은 온 매무새를 가다듬고 결혼식장 안으로 향하는 것에 집중을 해버린 겁니다. 제가 두고두고 후회할 일이 됐죠. 결혼식의 주인공에게 얼굴 도장을 찍고 자리를 찾아 앉고 나서야 얼른 어머니에게 문자를 남겼습니다. 회사 사람이 결혼식에 와 있다고 알려드린 뒤 식사는 하셨냐고 여쭤놨어요. 그러고 나서 결혼식을 보느라 잊고 있다가 잠시 후 휴대폰을 확인했는데 어머니로부터 답장이 없었습니다. 대체로 짧게 응, 우리 아들 이런 식으로 답장을 꼭 보내시는 분인데 왠지 평소답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기까지 왔는데 지역에서 가장 유명한 맛집을 함께 가보자는 의견이 들려왔고 어차피 차 한 대를 같이 타고 왔던 차라 제가 거절할 방도는 없었습니다. 이것도 회사 일의 연장선이라고 할 수 있었으니 까라면 까야 하는 법이었죠. 다른 곳으로 이동을 하면서 자꾸만 저는 속에 찝찝한 기분이 들었어요. 말로는 설명이 불가능한데 묘하게 제 신경을 뭔가가 건드리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래서 장소에 도착하자마자 살짝 옆으로
빠져서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죠. 뭘 하시느라 휴대폰도 확인 안 하고 계신 건지 직접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어머니의 휴대폰은 꺼져 있었어요. 전원이 꺼져 있다는 안내 음성이 들려온 순간 왠지 심장이 철렁 내려앉는 것만 같았습니다. 저는 아내에게 문자를 남겼습니다. 여보, 어머니가 나한테 전화하셨었는데 내가 못 받았어. 지금 전화해보니까 휴대폰이 꺼져 있다고 하네. 혹시 어머니가 당신한테도 연락을 하셨을까? 몇 분이 지나자 아내에게서 답장이 왔는데, 아니, 연락 없으셨는데 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별일 아니라고 생각을 하려고 했죠. 어쩌다 보니 휴대폰이 꺼져버렸다고 밖엔 설명이 안 됐습니다. 휴대폰의 성능이 안 좋아진 걸 수도 있었어요. 그런 생각을 하면서도 제 표정이 어둡자 회사 사람들이 무슨 일 때문에 그러냐고 물어봤습니다. 저는 이유는 모르겠으나 괜히 어머니 때문에 걱정이 된다 그랬죠. 멀리 시골 사시고 나이 많으시고 혼자 사시고 이러면 괜히 아무 일 없어도 문득문득 걱정되고 그러더라. 다들 똑같아. 근데 대부분은 별일 없는 경우니까 휴대폰 하나 가지고 드물게 꺼져 있다 해서 너무 그렇게 신경 쓸 필요 없어. 이따가 어련히 연락 먼저 주시겠지. 그렇겠죠. 제가 늦둥이라서 어머니 연세가 많으시다 보니까 쉽게 별별 생각이 다 드네요. 어머니가 건강하게 오래오래만 사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이제 다 큰 어른이 돼서 사회생활 중인데도 어머니만 생각하면 아직 애 같네요. 어머니 돌아가시면 허전하고 슬퍼서 전 안 될 것 같아요. 제가 머쓱하게 답을 하면서 속내를 밝히자 다들 저를 향해 보기와는 다르게 효자났다고 하면서 반쯤은 놀려댔어요. 그런 분위기에 취해서 전 걱정이 갑자기 찾아들었던 것처럼 갑자기 모든 걱정을 내려놓고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것이 불효인 줄도 모르고 잘도 그렇게 여유로운 시간을 실컷 보내버렸어요. 서울에 도착한 뒤 대략 30분 정도면 집에 도착할 것 같다고 아내에게 문자를 전송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회사 동료들과 헤어진 뒤 제 차에 올라타던 바로 그때였어요. 걸려온 전화를 무심코 받아든 제가 온몸에 소름이 훅 끼치고 말았습니다. 네, 여보세요? 네, 뭐라고요? 파출소요? 어디 파출소인데 저한테 전화를 주셨죠? 네, 어머니요? 제 어머니요? 지금 거기 정말 제 어머니가 와 계시단 겁니까? 아니, 대체 이게 갑자기 무슨 일인지. 네, 일단 알겠습니다. 제가 바로 그쪽으로 갈게요. 저희 어머니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전화는 파출소에서 걸려온 것이었는데 들어보니까 그 위치가 저희 부부의 집에서 7km 가량 떨어진 곳이었습니다. 전 그곳에 파출소가 있는 줄도 모르고 살았는데요.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싶어 우선은 서둘러 그곳으로 향했어요. 그랬더니 정말로 제 어머니가 그곳에 계시는 게 아니겠어요? 어머니, 저예요. 저 왔습니다. 아이고, 문서가, 우리 아들 왔니? 아이고, 내가 미안하다. 내가 머리가 옳게 안 돌아서 어디로 가야 할지도 모르겠고, 갑자기 날도 어두워지기 시작하니까 어디가 어딘지도 구분이 안 돼서 이리저리 헤매버렸다. 내가 미안하다, 우리 문석이. 나 때문에 고생스러워서 어떡해. 그런 말씀 마세요, 어머니. 길 잃으실 수도 있는 거죠. 근데 딴 데로 어디 안 가시고 이렇게 파출소로 오셔서 다행이에요. 이제 겨울이 다 돼서 해 떨어지면 추운데 천만 다행이에요. 제가 그렇게 말을 하자마자 자그마한 파출소 안을 지키시며 앉아 계시던 어떤 분이 헛기침을 크게 하셨습니다. 제 시선을 끌려고 그러시는 것 같았어요. 그쪽을 쳐다봤더니 그분이 저에게 하시는 말씀이 순찰을 돌다가 제 어머니를 길에서 발견했다고 하는 겁니다. 딱 봐도 오갈 데 없이 계신 것 같아서 날도 추운데 어르신이 왜 저러시나. 짐을 드신 거 보니까 어디 시골에서 올라오신 것 같기도 해서 일단은 제가 이쪽으로 모시고 들어온 거죠. 아, 저희 어머니가 직접 파출소로 찾아오신 게 아니었어요? 그럼 어머니를 도와주신 거네요. 정말 감사합니다. 덕분에 화를 면했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엄청 멀리 사시는 분이라 오늘 먼 길을 오신 건데 도와주지 않으셨다면 정말 힘드셨을 겁니다. 놀란 저는 얼른 그쪽에 대고 인사를 올렸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이제 의문이 하나둘씩 절 찾아오더라고요. 어머니는 면목 없으시다는 듯 고개를 떨구시며 연신 한숨을 내쉬고 계셨죠. 품에 보따리를 꼭 들고 계셨는데 안을 살펴보지 않아도 자식 부부 주려고 먹을 것을 바리바리 챙겨오셨단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어머니, 이제 해도 일찍 빠지는데 연락도 없이 오늘 이렇게 서울로 올라오실 생각을 하셨어요.
아유, 원래 오늘 오려고 며칠 전부터 난 정해놨었는데 너희들한테 연락하는 걸 계속 깜빡했지 뭐니. 어젠 내가 너희들한테 연락을 했다고 착각까지 했단다. 내가 늙으니까 이런 식으로 노망 나나 봐. 이래서 늙음 적당히 그만 살아야 되는데 괜히 우리 문석이한테 걱정이나 끼치고 난 진짜 왜 이러는지 모르겠다. 어머니, 나이 들면 깜빡깜빡 하실 수도 있는 거죠. 괜찮아요. 너무 자책하지 마시죠. 오늘 오시는 것 때문에 오전에 저한테 전화 주셨던 거예요. 제가 지방 결혼식 다녀오느라 정신없어 전화를 못 받았어요. 그 후에 전화 드리니까 계속 전화기가 꺼져 있었고요. 그게 내가 보니까 전화기에 배터리가 다 됐더라. 내가 이걸 또 집에서 배터리를 다 채워 갖고 나왔다고 착각을 해버린 거야. 그러니 미칠 노릇이지. 이 노망난 걸 어쩜 좋으니. 어머니께서 자책의 한숨을 내쉬시는데 가만 보니 몸이 잘게 떨리는 모양이 보였어요. 파출소 내부는 따뜻한 편이었지만 추워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얼른 외투를 벗어 어깨에 둘러드렸습니다. 품에 안고 계시는 보따리를 제가 챙기려고 했는데 한사코 당신께서 들겠다고 하셔서 가슴이 뭉클해졌죠. 어머니, 그래서 저희 집에도 아직 못 가시고 길에만 계시다가 여기까지 오신 거예요? 아, 그럼 길에서 시간을 너무 많이 보내신 것 같은데 얼른 저랑 같이 저희 집에 가요. 가서 따뜻한 보리차 한 잔 드릴게요. 과일도 있으니까 그거 드시면 기운 좀 나실 거예요. 얼른 가요, 어머니. 문서가, 우리 아들, 넌 이 늙은 애미가 미리 연락도 하지 않고 불쑥 이렇게 찾아와서 파출소에서 연락이나 오게 만들었는데 괜찮으니? 내가 걸리적거리고 좀 밉고 그러지? 네? 어머니,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절대 그럴 리가 없잖아요. 와주신 것만으로도 너무 감사하고 좋은데 오시는 길이 너무 고생스러우니까 그게 마음이 아플 뿐이에요. 어머니, 그런 소리 이제 하지 마시고 저랑 얼른 저희 집에나 가십시다. 얼른요. 전 어머니께서 왜 유달리 감정적으로 구시나 싶었습니다. 컨디션이 안 좋아서 그러신 것으로 생각을 해서 어머니를 얼른 저희 집으로 모시려고 하던 바로 그때였어요. 나는 안 가련다. 난 거기로 안 가련다. 어머니, 저희 집 오시려고 서울까지 올라오신 거잖아요. 근데 갑자기 왜 안 간다고 하세요? 혹시 왜 그러시는지 제가 여쭤봐도 돼요? 집에는 어멈이 있잖아. 네? 아마 그렇겠죠. 당연히 집에 있을 거예요. 제가 오늘따라 정신이 없어서 지금 한참 연락은 못 해봤는데 아마 집에 있을 겁니다. 그리고 사돈도 계시잖아. 사돈이라니요? 누구요? 혹시 저희 장모님이요? 그러자 어머니께서 고개를 끄덕끄덕 하셨습니다. 전 아내가 감기 기운이 좀 있어서 아무래도 그것 때문에 장모님께서 와보셨구나 하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뭔가 이상하더라고요. 근데 어머니가 그걸 어떻게 하세요? 왜 모르겠니? 너희 집으로 가봤다가 들어갈 방도가 없어서 몸마려운 강아지 마냥 바깥을 왔다 갔다 이리저리 한참을 서성이다가 그냥 발길을 돌렸는데 내가 그러고 나서 여기까지 왔는데 너희 집에 누가 있는지 내가 어떻게 모르겠니? 나이 지긋하게 드신 어머니의 떨리는 목소리를 들으면서 저는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감각을 느꼈습니다. 어머니께서 저희 집에 다녀오셨답니다. 그런데 못 들어가셨답니다. 문 밖에서 한참을 서성거리시다가 결국은 포기하시고 돌아서셨고 정처 없이 길을 헤매다가 파출소까지 오신 거랍니다. 가을이 저물어 이 추운 날씨에 말입니다. 당장이라도 분노에 손이 떨릴 것 같아 전 애써 그걸 감추고 평정을 가장하며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머니, 오늘 무슨 일이 있으셨던 건지, 어떤 일을 겪으셨던 건지 저한테 자세히 좀 알려주실 수 있어요? 내가 말해봤자 뭘 하겠니? 우리 아들 기분만 상하지. 괜히 며느리하고 싸우기나 만들지. 그냥 내가 늙은 주둥아리로만 꼭 닫으면 되는 일인데, 아휴, 내가 또 주책을 부려서 이런저런 얘기를 또 다 늘어놓을 셈이 됐구나. 내 탓이야. 전부 내가 잘못한 거야. 제발요. 어머니, 그러지 마시고 차분히 얘기 좀 해주세요. 전 꼭 들어야겠습니다. 제 아내의 남편이고 제 장모님의 사위이기 전에 어머니 아들이에요. 그게 제일 먼저고요. 제일 우선이에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저한테 얘기를 솔직하게 다 해주셔야 돼요.
저는 입술에 힘을 주고 계신 어머니께 간청을 드렸습니다. 간절하게 두어 번 더 채근을 들이자 어머니의 입술이 어렵사리 열렸어요. 그리고 저는 어머니께서 겪으신 일을 자세히 들을 수 있었는데 모든 상황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제가 결혼식장을 떠난 이후 아내는 처형의 가게로 향했습니다. 그곳에서 장모님과 만났고요. 감기 기운이 있는 것 같다는 아내의 말에 장모님께선 함께 집으로 가서 죽을 끓여주겠다고 하셨습니다. 제가 결혼식 참석으로 지방을 다녀온다고 이미 들으신 뒤였다고 하네요. 그렇게 장모님과 아내가 저희 집으로 왔고 두 사람이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 현관벨이 울렸습니다. 바로 저희 어머니께서 도착을 하신 것이었죠. 어머니께서는 휴대폰의 배터리가 다 나간 상태였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늘 품에 지니고 다니시는 수첩에 저희 집 주소 같은 걸 다 적어 놓으셨기 때문에 택시 기사님의 도움을 받아 길을 찾아 집으로 오셨던 거예요. 아침이 뭔가요? 새벽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이른 시간부터 그 먼 곳에서 출발을 해서 오신 어머니께선 이제 드디어 도착을 해서 몸을 녹이실 생각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어머님? 연락도 없이 갑자기 무슨 일이에요? 어머니냐? 아이고, 그러게 내가 무슨 일일까? 갑자기 너희가 너무 보고 싶었나 보다. 먹을 것도 좀 전해주고 그러고 싶어서 내가 연락도 미리 없이 와버렸구나. 미안하다. 어머니께선 스스로 연락을 저희에게 미리 주셨다고 착각을 하신 게 민망하셔서 그냥 그런 식으로 둘러대셨다고 합니다. 곧 현관문이 열릴 거라고 생각하며 품 안에 든 보따리를 고쳐 잡으신 어머니의 귀에 들려온 소린 믿을 수 없는 내용이었다고 합니다. 아, 어머님, 시기도 참 안 좋게 잡으셨네요. 제가 오늘은 너무 피곤해서요. 날이 아닌 것 같습니다. 어? 그게 무슨 소리냐? 어머마, 너 어디 아프니? 네, 몸이 좀 안 좋아서요. 아무래도 감기인 것 같아요. 어머님한테 옮기기 싫으니까 이만 가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말고 나중에, 네? 다음에 다시 오세요. 내가 지금 그 머나먼 길을 지나와서 여기까지 왔는데 너는 문도 안 열어주고 날 이렇듯 문전박대하겠다는 거냐? 우리 아들 문석인 지금 어딨냐? 같이 안 있어? 볼일 있어서 잠깐 지방 갔어요, 어머님. 농담하는 거 아니고 저 진짜 피곤하니까요. 그냥 가세요. 뵙기 힘들어요. 예, 예, 잠깐만. 어머마! 당황하신 어머니께선 어쩔 줄 몰라 하셨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굳게 닫힌 현관문을 열 방도 같은 건 알지 못하셔서 발만 동동 구르고 계셨는데 혹시나 수첩에 저희 집 현관문을 여는 방법이라도 적어 놓으셨을까 해서 그 바닥에 쭈그리고 앉아 수첩을 들여다보셨다네요. 코를 훌쩍이며 집중을 하고 계시는데 현관문 안쪽에서 말소리가 들려왔다고 합니다. 간 거야? 갔겠지? 아니, 엄마. 아직 안 갔어. 앞에 그대로 계신 것 같아. 아, 진짜 노인네. 눈치 없이 뭐 하는 짓이야. 그러게. 귀여운 우리 딸이 오늘같이 컨디션 안 좋은 날에 왜 귀찮은 짓거리를 벌이실까? 며느리 괴롭히러 온 시어미 신보셨다면 진짜 못된 거고. 내 생각엔 아무래도 그런 것 같아. 나 괴롭히고 싶으시니까 일부러 연락도 없이 불쑥 나타나신 거겠지. 아, 나 너무 싫어. 나 이러다가 시골 노인네 혐오증이라도 걸릴 것 같아. 아내가 장모님과 나누는 대화소리가 어머니의 귀까지 들려온 겁니다. 그 대화소리를 듣고 나자 어머니께선 어떻게 해서든 현관 문턱을 넘고 싶어서 간절하게 수첩을 뒤지고 있는 당신 스스로의 모습이 너무나도 초라하게 느껴지셨다고 합니다. 조용히 수첩을 닫아 다시 품에 집어넣으신 어머니께선 혹시라도 제가 금방 돌아올까봐 그 가능성에 기대어 제법 한참을 더 그곳에 계셨다고 합니다. 이른 아침 새벽부터 딱히 제대로 드신 것도 없어서 배는 주려오고 현기증도 나고 있었지만 갑자기 제가 나타나기라도 할까봐 마음 놓고 눈도 못 붙이신 채로 현관문 앞에서 멀뚱멀뚱히 계셨다네요. 그러다가 도저히 안 되겠어서 다시 현관벨을 눌렀고 아내를 호출했지만 아예 작정을 해버린 아내는 이번엔 묵묵부담으로 일관했습니다. 장모님 또한 당연히 마찬가지였고요. 결국 어머니께선 아무 소득 없이 발길을 끝내 돌리셔야만 했습니다. 추워서 떨리기 시작하는 몸으로 무거운 보따리를 드신 채로 그냥 정처 없이 걸으셨대요. 터미널 앞이 아니다 보니까 택시도 안 잡혔다 합니다. 택시가 보여서 손을 흔들어도 요즘 택시는 어찌된 영문인지 멈춰 서주질 않아서 애만 끓였다고 하셨어요. 알고 보니까 죄다 휴대폰으로 미리 부르는 택시들이라 어머니의 손짓을 다 무시하고 지나갔던 겁니다.
금방이라도 기절할 듯 위태위태하게 길을 가시던 어머니를 순찰차가 드디어 발견했었기에 망정이었습니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제가 죄송해요. 어머니한테 이런 수모를 겪게 해드려서 제가 죄송합니다. 제가 불효자예요, 어머니. 아니야. 넌 잘못 없어. 아무 잘못 없어. 우리 아들, 우리 문석인 아무 잘못 없다. 전부 다 이 노망난 늙은 애미가 잘못한 거다. 있었던 일을 알게 된 전 분노로 몸서리치며 사과를 드렸는데 어머니께서 결단코 저에겐 잘못이 없다고 외치셔서 하마터면 그 자리에서 눈물이 나올 뻔했습니다. 파출소에 계신 분들도 어느새 저희 모자의 이야기를 다 듣고 계셨고 다들 한숨을 쉬며 고개를 흔드셨어요. 무슨 그런 경우 없고 예의 없는 며느리와 사돈댁이 다 있냐고 하시면서 악마 같다고 말씀들을 하셨는데 제 생각도 그러했습니다. 아내와 장모님이 제 어머니를 향해 보인 그런 행동은 악마나 할 법한 행동이었죠. 전 분노를 삼키며 우선 어머니를 가깝고 좋은 호텔로 모셨습니다. 집으로 모시고 싶었지만 어머니께서 눈치를 보고 불편해하실 것 같아 오늘은 안 그러는 게 차라리 더 나을 것 같았어요. 그게 어머니를 위한 길 같아 그렇게 했고 깔끔한 호텔을 보신 어머니께선 소녀처럼 기뻐하시며 한박 웃음을 지으셨습니다. 이야, 텔레비에서만 보던 곳이 바로 이런 곳이구나. 정말 멋지다. 안으로 좀 이렇게 훌륭하게도 꾸며놨을까? 근데 우리 아들이 힘들게 번 돈으로 내가 이렇게 누려도 되는 거니? 난 이제 보니까 아무 데서나 자도 되는데. 문서가 난 이런 거 필요 없다. 그냥 머리만 누이고 발만 뻗을 수 있으면 돼. 아니, 그런 것도 필요 없으니까 그냥 시간 맞춰서 내 집으로 내려가면 된다. 교통편만 네가 어떻게 좀 해결해 주겠니? 어머니, 부디 그러지 마시고 오늘은 아무 생각 없이 편히 쉬세요. 절 위하신다면 그래 주세요. 그래도 우리 아들이 힘들게 번 돈으로 내가 어떻게... 아휴, 내가 못 산다. 어머니께선 너무 비싼 곳에서 숙박을 하는 것이 부담스럽다고 하셨지만 곧 피로에 못 이기시고 부드럽고 따뜻한 침대 위에서 잠을 청하셨습니다. 저는 어머니께서 싸우신 보따를 풀고 그 안에 있는 먹거리를 맛봤어요. 배는 안 고팠지만 억지로라도 먹었습니다. 왜 그렇게 눈시울이 시큰하던지요. 그리고 이를 갈며 집으로 향했습니다. 집에 도착하자 장모님께서는 안 계셨고 조용히 TV를 보던 아내가 절 맞아줬죠. 뭐야? 이제 와? 아주 재밌는 하루를 보냈나 보네. 좋았나 봐. 아니, 별로 그렇지도 않았어. 근데 장모님은 안 계시네. 언제 가셨어? 우리 엄마? 집 돌아가신 지 벌써 2시간은 넘었지? 어? 근데 내가 당신한테 얘기를 했던가? 우리 엄마가 여기 왔다고? 뭔가 이상한 점을 눈치챈 아내는 제 쪽을 쳐다봤고 싸늘하게 식은 제 표정에 그제서야 상황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감지했는지 TV를 껐습니다. 어머니가 오셨다면서? 근데 당신하고 장모님하고 우리 어머니를 개무시했단 거 어떻게 된 일이야? 어? 그게 사실이야? 깜짝아. 왜 갑자기 소리를 지르고 그래? 기껏 두통약 먹어서 좀 가라앉았는데 다시 머리 아프려고 하잖아. 왜 어머님 당신한테 다 말씀해 주셨어? 그래서 지금 이러는 거야? 어이없다. 또 당신 유리한 대로만 말씀하셨겠지. 나만 나쁜 년 만드시고. 또라니. 대체 우리 어머니가 너한테 뭘 한 번이라도 잘못을 하신 적이 있기라도 했어? 근데 당신은 왜 이렇게 우리 어머니한테 불만이 많은 것 같아? 당신이 오늘 잘못한 거 맞잖아. 우리 어머니가 오셨는데 집에 있으면서도 문 안 열어드린 거 맞아 아니야? 그것만 정확하게 말해봐. 그래 맞아. 안 열어들었어. 됐어? 나쁜 년이네. 나쁜 년 맞네. 근데 왜 나쁜 년 아닌 척하면서 얘기를 하냐? 생판 모르는 노인이라도 안쓰러워서라도 문 열어줄 판인데 어떻게 자기 시어머니한테 문을 안 열어드릴 생각을 해? 미친 거 아니야? 당신은 노인 공경도 없어? 장모님은 또 뭔데? 당신이 정신 나간 짓거리를 벌이면 어른으로서 그걸 말려야지. 같이 그러시는 건 대체 뭐야? 그렇게 따지지 마. 나 머리 아프니까. 당신은 뭐 나한테 잘했어? 내가 감기 기운이 있는데 홀라당 지방에 결혼식 참석하러 가버리는 것에만 신경 썼잖아. 나 걱정하기보단 나한테 감기 옮을까 봐. 그것부터 미리 걱정했잖아. 내가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속으로 얼마나 서운했는 줄 알아? 원래 사람은 아플 때 당하는 서러움이 가장 큰 법이야. 그 얘기를 지금 왜 하는 거야? 당신도 잘한 거 하나 없다고. 내가 지금 그거 알려주는 거잖아. 설마 내가 당신 서운하게 한 것 때문에 우리 어머니한테도 당신 서운하게 굴었다는 뭐 그런 건 아닌 거지?
아예 연관 없다곤 하지 않을게. 아내의 시큰둥한 대답에 제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날뛰는 분노로 인한 것이었죠. 사랑해서 결혼한 여자, 제 아내를 향해서 그 순간 미칠 것 같은 분노가 피어올랐어요. 어떻게 그따위 이유 때문에 노인을 문전박대할 수가 있단 겁니까? 그것도 머나먼 길을 달려온 사람에게 그토록 냉정한 거절을 어떻게 할 수 있단 건지 전 도저히 납득도 이해도 가지 않았습니다. 당신 지금 아무래도 머리가 어떻게 된 것 같은데 다 됐으니까 다 필요 없으니까 사과해. 진심으로 사과해. 그리고 우리 어머니한테도 날이 밝는 대로 가서 뵙고 사과드려. 지금 근처 호텔에서 주무시고 계시니까. 뭐? 싫어. 내가 왜 그래야 돼? 어머님이 호텔 계신다고? 잘 됐네. 오신 김에 호텔 체험하시게 됐잖아. 섬 시골 깡촌 사시는데 서울 호텔 이참에 체험해보셨으니 내 덕분이네. 어머님은 오히려 좋아하시고 계실지도 몰라. 너무 그렇게 당신 생각대로 나 몰아붙이지 마. 더 이상 내 인내심 시험하지 마. 나 지금 너란 여자한테 질리다 못해서 징그럽다는 생각 들고 있을 정도니까 앞으로 개소리 더 뱉을 거라면 신중하게 생각하고 나서 뱉는 게 좋아. 한마디 한마디 뱉을 때마다 그게 나랑 이혼하는 지름길이 될 테니까. 사람이 사람에게 실망하고 사랑이 실망으로 인해 식어버리는 것, 생각보다 별거 아니더라고요. 전 아내의 태도에 따라 언제든 이혼할 수 있다는 결심이 어느새 선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아내는 성질을 꺾고 저에게 사과를 하기는커녕 오히려 더 앙칼지게 나왔습니다. 그렇게 나오면 누가 무서워할 줄 알아? 이혼하기 싫다고 내가 울면서 매달리기라도 할 줄 알았어? 나 솔직히 별로 이 결혼 생활에 대단한 미련 따위 없어. 그니까 나한테 그런 식으로 말하지 마. 몇 년 더 살 것 같지도 않은 늙은 모친 때문에 자기 와이프는 뒷전인 남자, 나도 아주 별로라고 생각 중이니까. 뭐라고? 몇 년 더 살 것 같지도 않은 늙은 모친? 당신 왜 이렇게 말을 막 해? 원래 개념이 아주 희미한 여잔 건 진작에 알아봤지만 이 정도로 엉망진창인 줄은 몰랐다. 어차피 우리 이혼하면 내가 아니라 당신이 더 손해인 거 알지? 우리 언니 하나만으로도 당신 같은 거 이겨. 가치가 달라. 그래서 결국은 잘못한 게 하나도 없으시다. 그렇게나 저급한 짓을 벌여놓고도 조금도 사과할 마음이 없으시다. 지금 그렇단 거지? 나랑 끝까지 어디 한번 해보잔 거지? 해볼 자신 있으면 어디 한번 해봐. 난 내가 잘못이 아예 없다고는 생각하지 않지만 사과할 마음 별로 없어. 나 오늘 너무나도 컨디션이 안 좋았고 아까 특히 기분 나빴어. 내가 그럴 때 하필 찾아오신 어머님도 잘못 있는 거야. 그런 걸 잘못이라고 표현하는 네가 진정한 미친년이다. 그리고 너 같은 여자랑 결혼해서 우리 어머니한테 그런 몹쓸 경험 안겨드린 나도 참 답없는 미친놈이란 생각 드네. 이 미친 결혼 생활 조금도 더 하고 싶지 않아졌어. 이혼하자. 당장 갈라서. 뭐? 지금 진심이야? 진짜 낀다. 이런 일로 이혼 선언까지 하는 거 너무 황당해. 난 누구보다도 진심이니까 너도 부디 진심으로 나랑 이혼 좀 해줘라. 알았지? 그리고 끝까지 우리 어머니한테 사과 안 하겠다면 나도 다 생각했어. 너 가만 안 둘 거야. 부모가 당한 모욕 앞에서 가만히 있을 수 있는 자식이 세상에 있을까요? 제정신 박힌 자식이라면 가만히 있을 수 없는 게 정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전 가만히 안 있기로 했어요. 하지만 아내는 저를 허세 부리는 것으로 봤습니다. 어디 자기와 진짜로 이혼을 할 수 있을지 없을지 보잔식으로 이혼 도장을 먼저 찍어주더라고요. 전 망설임 없이 제 공간에 이혼 도장을 찍었습니다. 그러자 그제서야 아내는 놀란 눈치를 보였죠. 뭐야? 이렇게까지 진심이었어? 전 처음부터 진심으로 화를 내고 있었는데 아내는 그렇게 여기지 않았던 모양이었죠. 그것조차도 절 아주 우습게 보고 있었던 증거 같아서 더 싫었습니다. 이혼 성립까지 아직 시간이 남아 있었을 때 장모님께서 난감한 듯 저에게 연락을 해오셨습니다. 권서방, 사람이 속 좁게 왜 이러나? 대뜸 이혼이라니. 장모님께서도 제가 왜 이렇게 나오는지 이유를 분명히 알고 계실 텐데요. 그럼에도 절 고작 속 좁인 걸로 몰아가시네요. 참 섭섭합니다. 이봐, 권서방. 그날은 내가 약간은 제정신이 아니었어. 얼떨결에 실수 좀 저질렀을 뿐이니까 권서방이 너그럽게 좀 넘어가 주자. 응? 남자가 돼서 옹졸하게 굴고 그럼 못 써. 모전 여전이네요.
그 어미의 그 딸인 것 같네요. 제가 얼마나 진지하고 진심인지 그런 건 전혀 고려도 안 하고 말을 뱉는 게 두 사람이 크게 닮아 있습니다. 이젠 진절머리가 나네요. 그만 겪고 싶어요. 뭐라고? 권, 권서방, 말을 그렇게 하는 건 아니지. 막말로 서울이나 무슨 대도시에 사는 잘난 사돈도 아니고 시골 섬마을 사는 가는 귀 먹은 사돈인데 그 정도로 대우 좀 해드린 게 뭐가 어땠다고 권서방이 자꾸 이렇게 예민하게 구는 건지 난 이해가 안 돼. 예, 이해하지 마세요. 이해해달라고 장모님께 부탁드린 적도 없습니다. 제가 단호하게 말을 하자 장모님께선 열이 잔뜩 받으셨는지 씩씩대셨습니다. 아, 우리 집안 같은 이 정도로 자기 밥줄 잘 챙기면서 사는 집안하고 다시 연을 맺기가 쉬울 줄 알아? 절대 아니니까 권서방이 그때 가서 땅을 치며 후회해도 나는 모르는 일이야. 그리곤 제 입장에선 전혀 아쉽지 않은 이야기를 남기셨죠. 그걸로 끝인 줄 알았는데 그 다음엔 처형께 연락이 왔습니다. 귀찮아서 안 받았어요. 그랬더니 문자를 남기셨더라고요. 내용은 길었으나 요약을 해보자면 이랬습니다. 네가 감히 내 동생한테 먼저 이혼을 꺼내? 너 후회할 거야. 지금이라도 반성이 된다면 잘못했다고 빌든가. 이런 내용이었는데요. 어쩜 이렇게 이 집안 사람들은 다 비슷할까 싶어 헛웃음이 나왔고 덕분에 조금의 미련도 없어졌습니다. 어머님께는 사실 이혼하게 됐다고 바로 말씀은 못 드렸어요. 당신 스스로 자책하실까봐 알리지 않고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전 진정한 복수에 돌입했죠. 아내가 잘난 척을 할 수 있었던 것, 처가의 핵심, 그건 바로 처형의 사업장이었지요. 전 전문 인력을 고용해서 그 카페가 위치한 동네에 소문을 퍼뜨렸습니다. 헛소문은 절대 아니었고 진짜 있는 내용의 소문이었죠. 처가 식구들이 얼마나 몰상식하고 패륜적인지 한 내용이었습니다. 입소문, 동네 커뮤니티를 통해 퍼뜨리는 소문 등 방법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위생 신고, 탈세 신고를 넣었어요. 처형이 주먹구구식으로 위생을 관리하면서도 장사 잘 된다고 뻐기고 있는 것 진작에 알고 있었으니까요. 탈세 문제도 당연히 뻔할 뻔짜였고요. 공무원이 출동하자 처형이 별도리 없이 주저앉았다고 전해지더군요. 그리고 저는 아내의 조카들, 그러니까 처형의 자식들 앞으로 익명의 편지를 보냈습니다. 편지에는 그 아이들의 모친인 처형을 비롯해서 장모님과 아내까지 얼마나 악랄한 성품들을 가지고 있는지 다 적혀 있었어요. 제가 아내에게 들어서 알고 있던 처형이 옛날 추악한 과거 일화까지 집어넣었죠.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그것은 가히 충격적이고 부모에 대한 신뢰를 잃는 계기가 됐을 겁니다. 당신이지? 이거 전부 다 당신이 벌이고 있는 짓들이지? 때마침 나 말고도 네 집안에 앙심을 품고 있는 누군가가 움직였을 수도 있잖아. 난 모르는 일이니까 나한테 따지지 마. 그래봤자 소용없어. 그리고 우리 이제 남남인 거 알지? 연락 전혀 달갑지 않으니까 삼가줬으면 좋겠네. 아, 열받아. 아, 약 올라 미치겠네. 지금 우리 엄마 쓰러지셨단 말이야. 우리 언니 가게 문까지 닫고 강제로 쉬는 중이야. 이거 어쩔 건데? 그니까 그걸 왜 나한테 물어봐? 무슨 일인지 몰라도 자업자득인 것 같네. 힘내든지 말든지. 아내가 울분에 차서 연락을 했지만 전 태연하게 반응했습니다. 돈을 주고 고용한 전문 인력들이 흔적이 남지 않도록 훌륭하게 움직여주고 있었으니 제가 자백할 이유는 어디에도 없었죠. 그리고 전 처형의 아이들이 다니는 학교에 마저 처가의 만행을 정리한 내용을 남몰래 뿌렸습니다. 그 학교에 다니는 다른 아이들, 선생님들까지 다 보게 됐고 학부모들의 귀에 금세 들어가게 돼서 소문은 걷잡을 수 없이 안 좋게 퍼져만 갔습니다. 제가 어머니께서 당하신 모욕을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듯 부모 마음이란 게 그랬을 겁니다. 다른 건 어찌됐든 자식에게 끼치는 피해는 도저히 참을 수가 없는 것이죠. 처형은 난리가 났고 장사고 뭐고 간에 다 때려치우고 자식들을 데리고 이사를 가버렸어요. 그게 최우선이었던 겁니다. 그러면서 부부싸움도 심하게 벌인 모양이었고요. 전 아내의 모든 지인들에게 저희 부부가 어쩌다 이혼을 하게 됐는지 내용을 적어서 익명의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그 효과는 천천히 퍼져갔지요. 이건 사회적으로 완전히 나를 매장하는 거잖아. 우리 가족을 완전히 피말려서 죽게 만들려는 거잖아. 해도 너무한 거 아니야? 이런데도 당신 짓이 아니라고 잡았대? 난 대답해줄 말 없으니까 연락하지 말라고 했잖아.
내가 잘못했어. 내가 잘못했고 우리 엄마도 잘못했어. 내가 내가 다 인정할게. 그때 내가 너무 개념 없었고 싸가지가 없었던 것 같아. 죽을 죄 졌어. 다 인정하고 반성하니까 제발 제발 그만 좀 해. 이러다가 사람 죽겠다고. 정신이 나가버린 것처럼 넋이 나가 짓거리던 아내는 오열에 이르렀습니다. 장모님께선 진작에 알아놓으신 지 꽤 된 참이었어요. 멀쩡히 잘 굴러가던 일상이 처참하게 박살이 나버렸으니 도저히 생활하기 힘드셨을 겁니다. 저는 아내의 오열 섞인 사과를 듣고 모른 척 끊어버렸지만 이쯤 하면 일단은 됐다 싶어서 아내의 번호를 그제서야 차단했습니다. 얼마나 진심이 섞여 있든 간에 사과를 듣고 싶어 번호를 그때까지 차단하지 않은 거였으니까요. 어머니께서도 이제 이혼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다. 처음엔 충격을 받으신 듯 깊은 한숨만 내쉬셨는데 후련하다 못해 상쾌한 저의 얼굴을 확인하신 다음부턴 별 말씀도 없으시고 한숨도 쉬지 않으셨어요. 어머니께서 당신 스스로를 탓하지 않으셔서 그게 무엇보다도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혹시나 싶어 도시로 와서 사시는 게 어떠냐고 말씀을 드려봤으나 역시나 고개를 단호히 저으셨죠. 고즈넉하고 조용한 시골 생활이 훨씬 더 좋다고 하셨습니다. 조금은 외롭더라도 그곳의 생활이 행복하다고 하셨죠. 어휴, 내가 괜히 오래 살아서 별꼴을 다 보는 것 같단 생각이 가끔은 든다. 그러면서 덧붙이신 어머니의 말씀을 들으며 전 되도록이면 어머니의 살아생전에 제가 재혼해서 행복하게 사는 모습을 보여드리는 편이 좋겠다고 생각했었답니다. 단지 그런 생각만 가지고 있었을 뿐인데 이혼하고 꼬박 2년이 흘렀을 때 좋은 인연을 새로 만났어요. 그리고 서로 조심스러운 감정으로 만남을 이어가다 따로 결혼식 없이 혼인신고만 했답니다. 어머니께도 잘 해드리는 사람이에요. 뿐만 아니라 사실 모든 어른께 잘하는 사람이죠. 비록 저보다 3살 아래지만 오히려 제가 배울 점이 무척 많아서 늘 존중으로 제가 대하고 있답니다. 저희 두 사람이 지내는 모습을 보며 어머니께선 전에 없이 흐뭇한 미소를 머금게 되셨죠. 결국은 이렇게 되려고 그 길을 돌아왔었나 싶기도 하네요.